반갑습니다. 고득점을 화학 단숨에 끝내기 임단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트히트 2014학년도 10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0회 기출문제는 이 이전 회차인 9회차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난이도는 다소 낮게 하향 조정된 형태로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난이도 자체가 아주 낮진 않고요.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었던 미트 시험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다소 높게 출제가 됐던 편입니다. 특히나 전교학 문제라든지 뒤쪽에 착화물에 관련된 문제들은 역대급 난이도에 손에 꼽힐 만큼 난이도가 좀 높았던 문제들도 출제가 됐었고요. 그 외적으로도 앞쪽에서 물리평에 관련된 내용의 문제들이 그 과거에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었을 만한 주요 개념들을 묻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주요 개념들도 함께 묻고 있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요 개념들, 그러니까 이런 챕터, 이런 유형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물어볼 거야, 이런 개념들을 물어볼 거야 라고 했던 내용들이 다수 출제가 됐었던 편이고요. 좀 더 여러분들이 추론하는데 그 방향성을 잡는 게 수월할 수 있는 형태로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올해 시험 준비를 위해서 고득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이번 회차 시험만큼 도움이 되는 것도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1번 문제부터 하나씩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의 주요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산소, 소듐, 황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이고 그림은 각 원자의 전자 친화도와 최각 전자에 대한 유액전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가스단은 세 원자 중 하나에 해당한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그림과 함께 여러분들이 산소와 소듐, 황이 각각 가나다 어느 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지 세 원자를 가나다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에서 우리한테는 결국은 주기적 경향성을 서로 비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으로 주고 있는데요. 전자친화도 같은 경우는 예외들이 좀 있고요. 유액전화는 예외가 아예 없죠. 사실상은 이 문제는 유액전을 가지고 푸는 게 가장 깔끔한 형태의 풀이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유액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떻게 주기적 경향성을 비교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현재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건 2주기에는 산소가 있죠. 그리고 3주기에는 같은 쪽에 있었던 황이 있고요. 그리고 같은 3주기에는 바로 앞쪽에 금속인 소듐이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유액전화다라고 하는 것은 원자가 전자의 유액전화잖아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에 대해서 핵이 알자로, 즉 가림 상수만큼 빼주고 남은 것만큼으로 알자로 우리가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 것만큼을 뜻하는 게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금속보다는 비금속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가나다 중에서는 가장 낮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소듐이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왜 구별이 좀 필요하겠니라고 했을 때 저도 물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액전화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같은 족에 대한 것도 실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리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족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원소일수록 유액전화가 크다는 데 있어요. 따라서 우리한테는 가나다를 서로 구별해서 비교로 물어봤지만 이 비교를 가져갔을 때 제일 먼저는 우리가 손쉽게 비교가 가능했던 부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소듐이 가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황과 산소를 가지고 구별해 줬을 때 주기적 경향성상 따져보게 된다면 나가 곧 바로 우리한테는 유액전화가 가장 큰 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다가 바로 산소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하는 게 가장 깔끔한 풀이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왼쪽에 쓰던 전자친화도로부터도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한데요. 전자친화도를 가지고 생각해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금속이 돼주는 소듐은 전자를 얻어서 안전해지는 정도 자체가 좀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많이 작을 수밖에 없겠고 보통 비금속들이 전자를 얻어서 음연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바로 나가 황이고 다가 산소다라고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니라고 했을 때 전자친화도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2주기, 3주기를 비교해 주게 되면 바로 3주기가 2주기보다 크다라고 하는 예외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갔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보다는 아무래도 예외 없이 주기적 경향성을 따져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한 풀이가 가능하겠지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가나다에 대한 우리가 연결은 왼쪽의 그래프가 됐건 오른쪽의 그래프가 됐건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가는 소듐이고 나는 황이고 다는 산소가 되므로 따라서 답은 3번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자, 1번의 답은 3번이었었고요. 우린 이어서 2번 문제 바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세 화학종의 가장 타당한 루이스 구조를 근거로 항상 타당한 루이스 구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형식 전화가 가장 작은
루이스 구조를 근거로 라고 하는 게 되고요. 원자과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과 원자과 결합 이론, 즉 VSPR과 VBT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늘 당부드리는 거지만 입체 수합을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판단을 해주자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이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 나오게 되는 NCO-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루이스 구조를 그려주는 것도 좀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 이주기 원소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우리가 다중결합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고,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각각의 분자 구조들에서도 그러한 경향성들이 좀 눈에 띄는 거잖아요. 물론 입체 수합을 가지고 문제를 전혀 못 풀 건 아닌 거고요. 그래서 먼저는 일단 입체 수합을 먼저 따져주시고, 그 다음에 형식선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볼 때는 루이스 구조를 한 번 더 그리면서 명확하게 판단해 나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입체 수합을 따져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입체 수합을 따져주게 되면 어쨌든 우리는 중심 원자는 전김소 낮은 탄소가 제일 먼저 와야 될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에는 질소와 산소가 결합을 하는데, 질소 쪽으로는 결합수가 3개로, 산소 쪽은 결합수가 2개로,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가 탄소는 5개가 필요한데 원래 4개짜리인 14족이잖아요. 그래서 전자를 하나 더 먹게 되는 NCO-라고 주어져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양쪽으로만 우리가 본딩표가 있겠고 중심 원자에는 남은 전자가 없구나 라고 하는 거니까 바로 론표는 없는, 따라서 우리가 선형구조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SO3-2-가 될 건데요. SO3-2-에서는 산소들과 전부 다 결합의 전자를 2개씩, 그럼 본딩 표현은 일단은 3개가 되겠고, 원자과 전자도 모두 사용하고 없는 것 같지만 전자를 2개나 더 먹었다라고 하는 2-라고 준 거예요. 그럼 전자가 2개가 남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론표는 한 쌍. SOCl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는 실, 염소들과는 단일 결합 전자 하나씩, 산소와는 결합의 전자를 2개로 한 번 결합 하나겠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주변으로는 본딩표, 즉 결합을 하고 있는 전자 구름 덩어리는 3덩어리가 되겠고요. 다만 거기에 사용하게 된 전자가 전부 토탈 4개가 되겠죠. 단일 결합으로 전자 하나씩 2번, 그리고 이중 결합으로 2번씩 1번, 2개씩 1번. 따라서 덕분에 우리가 전자 4개를 썼으니까 전자 2개가 남겠죠. 따라서 우리는 론표가 한 쌍, 이렇게 기하 구조를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즉 입체수 합을 가지고 우리는 해당되는 분자들의 기하 구조를 쉽게 예측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제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바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는 NCO-의 구조는 직선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입체수 합을 가지고 판단해 줄 수 있었다라고 했던 것. 2번에서는 SO3-2-의 모든 원자는 한 평면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 순 없겠죠. 모두 한 평면에 존재하려고 하면 평면 삼각형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고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셈인데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두 다 한 평면에 존재할 수는 없더라라고 했던 것. 그 이유는 뭐 때문에? 바로 3+1에 해당되는 입체수 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각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삼각 뿌린 거니까 일단 이 말은 말이 안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라고 빠르게 골라줄 수가 있겠네요. 3번에서는 SOCl2에서 중심 원자의 혼성은 sp3다라고 주어져 있었는데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왜냐면 입체수 합이 곧 우리한테는 혼성된 오비탈에 대한 수의 합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sp 혼성이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모두가 다 sp3 혼성이 돼주겠죠. 따라서 우리한테 3번에 질문 줬었던 중심 원자의 혼성 오비탈에 대한 질문은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4번에서는 NCO-하고 SOCl2에서 산소의 형성은 서로 다르다라고 주어져 있었는데 이 말이 맞겠니? 라고 하는 걸 답을 해주기 위해서는 루이스 구조를 제대로 그려가야지만 답이 가능할 거예요. 특히나 처음에 있었던 NCO- 같은 경우는 어땠니? 라고 하면 질소 쪽과 결합을 하고 있었던 탄소가 3중결합 갖고 있는 것은 다를 바는 아닌데 오른쪽은 2중결합은 안 돼요. 왜냐하면 옥텟을 초과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결합을 줄여주더라도 전김성도가 높은 산소 쪽으로 전자쌍을, 즉 결합 전자쌍을 넘겨가지고 론표로 넣어주게 되면 그럼 우리는 바로 가장 안정한 루이스 구조를 나타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따라서 덕분에 각각의 형성하는 질소도, 탄소도 제로가 되겠지만 산소만 -1이 돼주겠고요. 그에 반해서 SOCl2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면 중심 원자 황을 중심으로 두고 그러면 양쪽으로는 우리가 일종의 염소가 단일 결합으로 결합한다라고 봤을 때 그럼 나머지 우리가 바로 산소는 결합수 2개로 산소랑 이중결합 연결이 된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럼 남은 전자는 우리가 2개가 남겠고 론표가 산소 황에 한 쌍 있겠구나라고 얘기했던 거죠. 따라서 덕분에 모든 원자들의 형성화가 우리는 제로로 연결된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므로 4번은 맞는 말이 되주겠고요. 5번에서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세 화학종은 모두가 다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느냐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파이 결합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주기 위해서는 가운데 있었던 SO3-2-에 대한 분자 구조도 그려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모두 다 이중 결합으로 그려주겠지만
하나만 산소를 단일 이중 결합으로 놔두고요. 나머지 각각은 단일 결합으로 바꿔주는 게 필요하겠죠. 왜냐면 당장에는 우리가 이중 결합 그려도 문제는 아닌데 어차피 그렇게 했을 때 산소가 2- 형성을 갖게 돼요. 근데 그보다는 그 2-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산소 쪽으로 -1의 형성으로 각각 넘겨주게 되면 그럼 다음과 같이 중심 원자는 롬표를 항상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주겠고, 덕분에 다음과 같이 질문에서 물어봤던 것처럼 모두가 다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냐라고 얘기해 줬을 때 파이 결합은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죠. 파이 결합을 왼쪽에서는 NCO-에서는 2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가운데 있었던 SOCA 2-에서는 하나를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SOCl2에서도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파이 결합의 수가 같냐라고 질문했다면 틀리게 봐야 되겠지만 모두 일단 가지고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거니까 5번도 맞다라고 풀어줘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막상 답은 쉽게 골라낼 수 있었던 문제였었고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나머지 선택지 1번, 3번, 4번, 5번이 왜 맞는지 혹은 어떻게 얘기를 해줬어야지 확인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분자구조 문제들에서는 절대로 틀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린 이어서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수소의 1s와 플로린의 EP 원자 궤도 함수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것이다. 점선 안의 영역 간은 이 원자 궤도 함수로부터 형성되는 모든 분자 궤도 함수만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HF의 두 원자는 Z축 상에 놓였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맨 마지막에 있었던 말을 일단 기준으로 보자라고 하면 중간에다가 그려주고 있는 HF의 분자합탈에 해당되는 우리가 HF는 둘 원자 핵을 관통하게 되는 그 축이 어느 축에 놓여져 있었던 거니라고 하면 일단은 Z축 상에 놓여져 있었어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이 EP 오비탈과 1s 오비탈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분자합탈의 개수다라고 하는 게 몇 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중간에 들어가게 될 분자합탈이 어떤 형태들이 있을지를 예측해 주는 게 중요하겠지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자합탈이다라고 하는 건 원자합탈 수의 합과 같아요. 그래서 원자합탈 1s 한개하고 EP 오비탈 3개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바로 이 중간에 끼어있게 되는 분자합탈 HF에 대한 분자합탈은 총 4개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 4개 중에서도 일단 2개를 먼저 쉽게 예측할 수 있어야 될 건데 그 2개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원자 오비탈보다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결합성 오비탈이 되겠고요. 반대로 원자 오비탈들보다도 에너지 준위가 더 높은 바로 반결합성 오비탈이 되줄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바로 시그마 SP라고 하는 S 오비탈과 EP 오비탈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결합성 오비탈과 그리고 시그마 SP 스타 오비탈이라고 하게 되는 반결합성 오비탈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2개는 뭐가 될까요? 라고 하는 건데 그 나머지 2개 바로 분자합탈이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사실은 Z축상으로 수소하고 플로린이 딱 만나게 돼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직접적인 축상으로 만나게 되는 것들이 바로 결합성 오비탈과 반결합성 오비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는 세워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로는 보강, 다른 한쪽으로는 상쇄 간섭으로 동시에 겹쳐지게 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오비탈을 우리는 넘번딩 오비탈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바로 그 방향이 2개가 되기 때문에 그 2개들은 모두가 다 EP 오비탈과 에너지 준위가 거의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유사한 에너지 준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2개의 바로 서로 방향이 직교가 돼주는 2개의 넘번딩 오비탈이 만들어지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그 2개의 넘번딩 오비탈을 우리는 보통 파이 넘번딩 오비탈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럼 파이 넘번딩 오비탈이 2개가 있겠고요. 그럼 여기에 전자 배치까지 생각을 해주게 되면 토탈의 전자는 모두 6개예요. 그 6개가 전자 배치로 들어가게 된다면 아래쪽에 결합성 오비탈의 전자가 2개, 그리고 그 위에 비결합성 오비탈의 전자가 각각 2개씩. 따라서 우리가 4개가 다 채워져서 토탈 6개가 다 채워지므로 우리는 그 결합 차수가 1차다라고 하는 것도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분명히 결합성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에서 반결합성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가장 위에 있는 것을 빼줘야 될 건데 가장 위쪽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차수가 1차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질문에서는 어떤 것들을 추가적으로 물어보게 될지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선택지를 가서 보니까 1차 이온해지는 수소 원자하고 플로린 원자를 가지고 서로 비교했었는데 늘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전자를 제거하게 되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비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죠. 1s 오비탈에서 전자를 제거하게 되겠고 플로린은 2p 오비탈 전자를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1주기와 2주기 그리고 1쪽과 17쪽에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실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우리는 원자 오비탈에 해당되는 에너지 준위의 비교를 통해서 에너지 준위가 더 낮은 것은 바로 플로린이 되겠죠.
플로린 쪽이 더 낮기 때문에 플로린에서 전자를 제거해 주는 게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보다 작다라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이 말은 맞다라고 풀어주면 되고요. 니은번에서는 그러면 가에서는 3개의 분자 궤도 함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말이 안 되겠죠. 이건 이미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원자 합탈의 합과 동일한 수만큼의 분자 합탈이 만들어진다라고 했던 것. 그래서 분자 합탈의 수는 바로 분자 합탈을 만들게 되는 원자 합탈의 수의 합과 같다라고 했던 것 꼭 기억해두자라고 하는 거고요. 디귿번에서는 그러면 시그마 분자 궤도 함수는 수소의 1s와 바로 플로린의 EPG 원자 궤도 함수의 겹침으로 형성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시그마 분자 궤도 함수라고 했지 이게 결합성이다라는 말을 따로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합성이 됐건 반결합성이 됐건 그 둘 모두 다가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Z축으로 바로 같은 축상에서 만나야지만 가능하겠지라고 했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디귿번도 맞다. 따라서 답은 기업번, 디귿번이 맞으므로 답은 5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어때요? 분자합탈 문제는 이제 여러분한테 출제가 될 수 있는 수소형 분자합탈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다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우린 이어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철의 상평형도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한 개의 액체상과 4개의 고체상을 나타내며 A는 상전이의 방향을 나타낸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게 되면 X축으로는 온도, Y축으로는 압력이 주어져 있었던 거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개 액체상과 4개의 고체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왜 이런 표현들이 주어져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름이 아니라 왼쪽에서부터 우리는 오른쪽으로, 즉 같은 압력에서 최소한 적어도 우리는 어떻게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니? 라고 했을 때 같은 압력 기준에서 그러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즉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 될까요?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만큼 무질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무질서도가 더 높은 상태라고 봐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주어진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무질서가 높은 영역이다라고 한다면 가장 끝쪽에 있는 2000켈빈 이상의 영역이 바로 무질서도가 가장 높은 상위 상태가 되겠고요. 그 말은 바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상태가 다름이 아니라 액체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액체 상위의 위치가 다음같이 설정될 수 있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되겠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고체 상태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삼중점이에요. 왼쪽에서도 삼중점이 하나가 있겠고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삼중점이 한 가지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고체상끼리 서로 상의 경계가 있든 혹은 고체상과 액체상이 서로 상의 경계가 있든 어쨌든 3가지 상의 경계가 서로 만나게 되는 온도 압력 그 지점을 우리는 삼중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정도 읽어줬다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시된 온도 압력 범위에서 나타나게 되는 철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질문 주고 있습니다. 선택지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지를 보게 되면 기업번에서는 우리한테 삼중점은 2개가 되는 게 맞느냐라고 질문 주고 있는데 네, 이미 같이 확인을 했던 거죠. 따라서 기업번에서는 우리한테 삼중점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맞다. 니은번에서의 A의 상전이가 일어나는 동안에 부피는 증가가 되는 거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A라고 했었던 상전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바로 같은 온도에서 압력을 높여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압력을 높여준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 뭐가 되겠니라고 하는 건 아무리 그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세게 눌러준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언급을 해줄 수가 있는 건 바로 부피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부피가 줄어든다가 되는 거니까 부피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말은 틀리게 되겠죠. 대신 이 말 대신에 어떤 말도 가능하겠니라고 하면 대신 밀도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말도 가능하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부피가 증가한다라고 했던 건 틀린 말이 되겠고요. 그럼 디귿번에서는 온도가 800켈빈에서 철은 압력의 관계없이 고지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니?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위에서 우리가 찾아줬었던 즉 다름이 아닌 바로 액체상의 위치가 가장 오른쪽 끝자리에 있었던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줬다면 디귿번은 그대로 그냥 맞다라고 하는 걸 읽어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4번의 답은 기업번, 디귿번이 되는 5번이라고 찾으시면 되겠죠. 어떤가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묻고 있지만 꽤 단순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4번 문제도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거예요. 4번의 답은 5번이었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5번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강철 실린더의 내부에 고정된 경계막으로 분리한 후에 실린더 안의 기체를 채운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고 있고요. 고정장치를 제거하고 등원 조건에서 경계막의 이동을 허용하여 평에 도달하게 했을 때 이 평형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인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기체 이상 기체로 거동을 하며 실린더 벽과 경계막을 통과하지는 못한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사이사이 있었던 막들은 다 움직일 수 있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정장치를 제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등온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화학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사실 온도를 뭐 고정장치 같은 것들을 제거한다던가 콕을 연다라고 해서 온도가 바뀌게 된 일들은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 피손이 움직여서 서로에 대한 압력이 다 동일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한테 이 문제는 반응은 아니다라고 하는 비반응계죠. 비반응계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일단 먼저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각각의 기체의 몰수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상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변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몰수는 고정이다라고 하는 것. 그럼 해당되는 몰수라고 하는 것들은 또 온도도 일정하기 때문에 바로 압력과 부피의 비례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압력, 부피의 곱으로부터 우리는 각각의 몰수들에 대한 비율관계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첫 번째 N2에 대한 항은 우리가 바로 몰수비의 관계다라고 한다면 둘에 대한 곱으로부터 우리는 이를테면 3.6몰로, 산소기체 분자라고 한다면 그 곱으로부터 2.4몰로, 그리고 가장 오른쪽 끝에 있었던 네온기체 같은 경우는 2.4 곱하기 5리터였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몰수는 12몰로 우리가 서로 비율관계들을 따져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그 덕분에 토탈은 우리가 바로 18몰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왜 중요하겠니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이 피손이 움직여서 도달하게 되는 그 압력에 대한 해석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피손을 움직여서 왼쪽에서 질소기체가 밀게 되는 압력이나 가운데서 산소기체가 왼쪽으로 밀고 있는 압력이나 그리고 산소기체가 오른쪽 벽을 밀고 있는 압력이나 네온기체가 왼쪽 벽을 밀고 있는 압력이나 혹은 그 각각의 기체들이 각각의 용기 가운데서 우리가 각각 용기벽을 밀고 있는 압력이나 모두가 다 동일해진다는 데 있어요. 그럼 이 압력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해줘야 해당되는 기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의 부피도 달라진지를 우리는 예측이 좀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과 같이 우리가 피스톤이 움직일 수 있고 고정장치가 제거돼서 그래서 그 덕분에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상태가 되겠니?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 해당되는 그 기체 압력들은 결국 우리가 바로 N2 기체 압력이나 가운데 있었던 O2 기체 압력이나 혹은 가장 끝에 있었던 네온 기체 압력은 마치 이 각각에 해당되는 우리가 경계막들을 제거해줘서 이 전체가 마치 혼합이 되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용기 전체에 대해서 발생하게 되는 토탈에 대한 기체 압력과 같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토탈에 대한 기체 압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손쉽게 누구로부터도 구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결국 우리가 바로 압력과 부피의 곱이 몰수의 비례가 된다라고 했던 걸 잘 상기시켜 보게 되면 그러면 토탈의 몰수를 누구로 나눠주게 되면 이 용기 전체에 해당되는 우리가 바로 V 토탈로 나눠주게 된다면 간단하게 우리는 그 압력을 찾아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한테는 토탈의 몰수는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18몰로 볼 수가 있겠고요. 토탈의 부피다라고 하는 것은 3리터, 4리터, 5리터를 다 더해주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12리터가 되겠죠. 따라서 약분하게 되면 바로 그 압력은 2분의 3기압, 1.5기압이 되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각각의 기체 압력들은 다 얼마가 되겠니라고 하면 1.5기압이 되는 거고요. 1.5기압이 되면서는 부피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즉 다시 해서 만약에 N2 기체였다라고 한다면 1.2기압에서 1.5기압으로 압력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 압력이 증가한 것만큼 부피는 감소가 되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해당되는 기체의 부피는 얼마가 되겠니라고 하는 건데 계산을 딱히 한다라기보다는요. 3리터로부터 우리는 그 부피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의 비율이 될 거니라고 하는 건데요. 압력이 증가된 비율만큼 그에 반대로 부피는 감소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니까 반비례로 고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1.5분의 1.2라고 해주면 되고요. 물론 비율이 되는 거니까 위아래 소수점도 없애주고요. 그리고 3으로 약분해주게 되면 5분의 4, 0.8배가 돼주기 때문에 2.4리터가 돼주겠죠. 오케이? 자, 가운데 있는 산소기체도 마찬가지예요. 0.6기압이라고 했던 압력으로부터 우리는 1.5기압이라고 하는 압력으로 대단히 높이 압력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덕분에 그 부피는 얼마가 되겠니라고 하는 건데 해당되는 바로 우리가 산소기체 부피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바로 우리는 압력이 1.5기압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증가된 압력분의 바로 낮은 그 압력으로 반배려서 우리가 곱해주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5분의 2배만큼 곱해주기 때문에 5분의 2배라고 했다면 0.4배가 되겠죠. 그렇죠? 0.4 곱하기 4가 되는 거니까 1.6리터가 되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에 있었던 네온기체 같으면 어떻게 되겠니라고 하는 건데요. 네온기체였다라고 한다면 5리터로부터 우리는 2.4기압에서 1.5기압으로 압력이 줄었어요. 압력이 준 것만큼 부피는 증가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1.5분의 2.4배만큼 바로 부피가 늘어나게 된 것을 뜻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아니면 앞서 우리가 계산을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질소기체는 2.4리터, 가운데 있었던 산소기체는 1.6리터, 2.4와 1.6을 더해주게 된 거니까 4리터가 되겠죠. 그럼 4리터를 전체 12리터에서 빼주게 된 거니까 8리터가 되겠죠. 그럼 과연 8리터가 되는지 계산을 확인도 해볼까요? 충분히 쉽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위아래 15분의 우리가 입사를 가지고 약분해주게 되면 3으로 약분해줬을 때 5분의 8이 되겠죠? 5 서로 약분된 거니까 그러네요. 진짜로 우리는 8리터가 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확인해 줄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어떤 상황으로 과정이 달라지게 되는지를 찾아주는 거고요. 다음과 같이 그러면 덕분에 우리는 이동할 수 있는, 이동이 가능한 바로 피스톤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결국은 각각의 영역에 있었던 기체들의 압력은 그 영역에 해당되는 압력들이 바로 이 전체에서의 압력과 같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압력을 찾아주고요. 그 압력 찾아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각각의 기체들에 대한 부피를 찾아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쉬운 풀이 방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래쪽에 선택지들에서 어떤 내용들을 질문 주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번에서는 N2 기체 압력이 1.8기압이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찾아준 거죠. 우리는 고정장치가 제거가 되고 이 피스톤이 움직여서 이등막이 움직여져서 평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압력은 바로 1.5기압이 됐던 거죠. 전체 압력과 같다라고 했던 것. 그래서 기업번은 틀렸다. 니은번에서는 산소 기체 부피는 이라고 했는데 이 부피는 이미 찾아줬던 거죠. 우리가 바로 4리터로부터 1.5분의 바로 0.6배만큼으로 부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찾아준 거니까 니은번은 맞는 말이 되어주겠고요. 마지막 디귿번. 그럼 밀도가 가장 큰 기체는 산소 기체가 되는 게 맞느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계산을 하자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상 계산이다라고 하는 건 니은번에서 거의 다 계산이 끝나게 된 거고요. 디귿번에서는 밀도를 비교하자라고 했던 부분은 이상기체로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상기체에서 밀도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바로 RT분의 압력 곱하기 몰 질량.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어차피 상수 R값은 변수가 아니죠. 온도 T도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변수가 아닌 거고요. 그리고 앞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압력은 서로 같아졌기 때문에 변수가 아닌 거죠. 따라서 여기서의 비교에 바로 밀도라고 했던 것은 몰 질량 비교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몰 질량 비교라고 했던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질소기체였다라고 하면 28이 돼주겠고요. 그리고 네온이다라고 했다면 네온은 원자번호 10번이잖아요. 대략 20 정도밖에 안 돼요.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요연소를 조금만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비교해보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네온 기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몰 질량이 약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보다는 질소기체보다는 작다가 돼주겠고요. 이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산소기체가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몰 질량이 32. 따라서 우리가 밀도를 다음과 같이 몰 질량으로 손쉽게 비교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덕분에 디귿번은 맞다라고 풀어줄 수가 있겠고 따라서 답은 6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위에서와 같이 우리가 피스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달라진 그 피스톤의 위치라고 하는 즉 부피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구할 게 아니고요. 그 압력이 얼마가 되는지를 전체로부터 먼저 구해두시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압력으로 바뀐 걸 통해서 우리는 부피가 달라진 걸 찾아주게 되면 원활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죠? 5번의 답은 6번이었었고요. 우리는 6번 문제로 이어서 문제도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 A는 CSCl의 단위세포로 정6면체 중심에 CS 플러스 이온이 있고 각 꼭지점에는 Cl 마이너스 이온이 있다라고 하는 염화 세슘형에 해당되는 결정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A 그림에서부터 보게 되면 금방 확인이 가능한 건데요. Cl 마이너스가 꼭지점 자리에만 있고요. 그리고 채심 자리에는 바로 CS 플러스 양이온이 있는 건데 이 해당되는 구조를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바로 입방체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럼 입방체 구멍이 있게 되는 각각 CS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는 단위세포당 하나씩 들어있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 말은 둘 모두 다 해당되는 우리가 결정별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바로 단순 입방이 형태를 띠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해 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둘 모두 다가. 자, 그리고 그림 B는 인접한 4개의 단위세포에서 CS 플러스 이온만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바로 채심 자리에 그대로 즉 입방체 구멍 자리에 각각 CS 플러스 양이온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염화 세슘의 결정 구조에서 CS 플러스 이온에 가장 가까이 있는 CS 플러스 이온의 개수와 두 번째로 가까이 있는 세슘 양이온 이온의 개수의 합은 이라고 질문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하게 되는 방향은 어느 쪽이 되겠니라고 하면 일종의 축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오른쪽에 바로 우리가 위아래 혹은 앞뒤로 그러면 오른쪽에만 있진 않겠죠. 그대로 우리가 왼쪽에도 있겠고요. 혹은 그러면 우리가 왼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걸 같이 따졌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위아래로도 존재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다 표현이 되진 않았겠지만, 따라서 덕분에 다음같이 가장 가까이에 둘러싸고 있는 개수를 우리는 첫 번째 배위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첫 번째 배위수는 따라서 우리는 바로 6개가 돼주겠죠. 그에 반해서 두 번째로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특이한 부분이 되겠지만, 두 번째로 가까이 있는 CS 플러스 양이온의 개수는 이라고 얘기해 줬을 때, 두 번째로 가까운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을 좀 파악해 둘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로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각선 방향이 돼줄 거예요. 왜냐면 앞뒤로 혹은 양옆으로는 다 개수들이 이미 있는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대각선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각선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면에 대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우리가 4개가 있겠고요. 그건 상방으로도 하방으로도 각각 대각선 방향들이 4개씩 각각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각선 방향으로 존재하게 되는 그 방향이 바로 단수입방 구조에서는 두 번째로 가까운 배위수들이 존재하고 있는 방향들을 뜻하는 게 되고요.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가깝게 존재하고 있는 배위수는 바로 12개가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대각선 방향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흔히 해서 바로 면실방처럼 대각선 방향으로 있게 되는 것들과 쉽게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두 번째로 가까운 배수는 바로 12개가 되어있고, 이 둘을 더해준 거니까 답은 18개, 답은 4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죠. 어렸던 내용들은 아니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지저분하긴 하지만 최대한 그림으로 표현해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자 라고 했던 거고요. 어쨌든 우리한테는 두 번째로 가까운 건 대각선 방향, 가장 가까운 건 바로 축 방향으로 앞뒤, 양옆, 위아래 이 정도 생각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6번의 답은 4번이었었고요. 우린 이어서 7번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포름알데히드의 분해 경로와 각 단계의 표준 반응 엔탈피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위의 방향으로 나타내주곤 있지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엔탈피가 증가한다던가 하게 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것들은 딱히 언급이 없어요. 즉 위로 올라갈수록 엔탈피가 증가한다던가 하는 다음과 같은 표현은 여기에는 없는 거죠. 이런 표현은 없었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위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플러스라던가 이런 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방향만 제시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제 아래쪽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 제 아래쪽에 있었던 건 바로 포름알데히드가 2분의 O2 산소기체 분자랑 반응을 통해서 결과물이 만들어져 있는 건 뭐가 되겠니라고 하면 탄소고체 흑연과 바로 수소기체 분자, 산소기체 분자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이 말은 거꾸로 얘기를 해주게 되면, 즉 거꾸로 얘기를 해서 우리한테 위에서부터 아래로 전부 다 내려와서 쭉 이어서 더해지게 된다면 그게 곧 바로 누구를 뜻하겠니? 라고 하는 건데, 그 값이 곧 바로 우리한테는 표준 생성 엔탈피가 되주겠죠. 누구에 대해서? 바로 포름알데히드에 대해서. 포까지만 쓸게요. 그래서 이 값이 곧 바로 포름알데히드에 해당되는 표준 생성 엔탈피가 되겠고요. 이 값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원소로부터 만들어진 거니까, 그럼 반대 방향으로만 다 바꿔준 것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94 왼쪽에서는, 그리고 플러스 285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오른쪽에서의 바로 빈자리에 해당되는 에너지 값도 우리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건데요. 그 에너지 값은 왼쪽에서 더해준 값이나 오른쪽에서 더해준 값이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은 우리가 왼쪽에서 더해준 값은 얼마였어? 라고 하면 좀 전에 대한 계산으로부터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왼쪽에서 더해보게 되면 394 빼기 285잖아요. 따라서 그 값이 109가 돼주겠고, 따라서 표준 생성 엔탈피에 해당되는 값은 우리는 마이너스 109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109kJ per 몰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위로 쭉 올라갔을 때 그 해당되는 값이 109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빈자리를 x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x하고 마이너스 244를 더해준 결과가 바로 109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109를 우리가 아래쪽에다 더해주게 되면, 따라서 이 빈자리에 해당되는 우리가 에너지 준의 차이값은 533kJ이 되주겠죠. 근데 이 353kJ라고 했던 이 에너지 값의 크기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될 거니?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일산화탄소 기체도 있고 수증기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게 원소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럼 해당되는 이 값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바로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델타 HF 너트, 누구에 대한 것? 일산화탄소에 해당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반대로 바뀌어지게 된 거니까 마이너스 우리가 바로 표준 생성 엔탈피, 물은 아닌 거죠. 분명히 수증기였어요. 수증기가 만들어질 때 바로 표준 생성 엔탈피와 같더라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에 대한 내용대로 아래쪽에다가는 어떤 선택지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혹은 어떤 정보들도 보여주고 있는지 가서 확인해 보자라고 했던 건데, 단하고는 수증기에 해당되는 표준 생성 엔탈피가 마이너스 242kJ로 주어져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42를 넣게 되면 우변은 플러스 242가 되겠죠. 넘겨주게 되면 다시 마이너스 242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42를 우리가 더해주게 된다면 따라서 우리가 바로 마이너스의 표준생성 엔탈피 이산탄소에 해당되는 값은 덕분에 바로 111이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한테는 해당되는 바로 이산탄소 기체의 표준생성 엔탈피라고 하게 되면 볼을 반대로 바꿔줘야 되므로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마이너스 111 kJ/몰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왼쪽에서도 꽤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왼쪽에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CO2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그 CO2가 만들어지는 것 외에는 우리가 바로 수소기체라고 하는 건 원소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의 바로 이 위에 394kJ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걸 뜻하겠니? 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은 바로 CO2 기체의 표준생성 엔탈피를 뜻하겠지라고 하는 거고요. 값은 보호가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 394kJ/몰로 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 외에는 어떤 것들도 추가로 물어보게 될지 문제를 풀면서 같이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업번에서는 표준생성 엔탈피 포름알데에 해당되는 값이 마이너스 109kJ이 맞느냐라고 했던 건데 네, 이 부분은 제일 먼저 확인을 해줬던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기업번은 맞다라고 해주면 되고요. 니은번에서는 표준생성 엔탈피를 서로 비교를 물어봤어요. 그 비교가 다름 아니라 CO2하고 이산탄소에 대한 비교였는데 앞에서 이미 우리는 계산을 해본 거잖아요. 이 CO2에 해당되는 표준생성 엔탈피라고 했던 값은 마이너스 394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산탄소에 해당되는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111이었죠. 갑자기 숫자가 작다라고 해서 작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겠죠.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게 되면 그 해당되는 값의 크기가 작을수록 에너지 변화값의 크기는 큰 거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니은번은 틀렸다라고 해줘야 되겠고 맞아 뒤에번에서는 CO2 기체에서 탄소하고 산소 원자 간의 결합 에너지는 평균 결합 에너지는 197kJ/몰이다라고 주어져 있었는데 이 말은 아예 말이 안 맞죠. 위에 주어져 있었던 이 197kJ라고 하는 것에 2배를 주면 값이 약 394가 되죠. 그러니까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위에서는 다 표준생성 엔탈피였던 것뿐인 거고요. 다음과 같이 결합 엔탈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게 필요하겠니라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된 값을 구하려고 하면 탄소 기체 원자라든지 산소 기체 원자가 반드시 등장을 해줘야지만 존재하고 있는 정보를 줘야지만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없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디귿번은 우리가 아예 알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따라서 디귿번은 틀렸다라고 하는 거니까 답은 기업번 하나가 맞더라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쉽죠? 자, 7번의 답은 1번이었었고요. 우린 이어서 8번 문제 바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온성 고체 MX의 수용액 형성에 대한 열 역학 함수 중 격자 엔탈피, 수화 엔탈피, 용해 엔탈피, 그리고 용해 자유에너지까지 해당하는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주어져 있는 반응식들은 실제로 반응식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일단 먼저 격자 엔탈피 같은 경우는 이온성 화합물로부터 양이온 기체와 음이온 기체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로서 우리는 흡열 과정으로 진행이 돼주겠죠. 어쨌든 쪼개지게 되는 거니까요. 항상 양이온 기체, 음이온 기체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화 엔탈피는 항상 0보다 작은 발열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보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보게 되면 양이온 기체에 해당되는 수화 엔탈피, 음이온 기체에 해당되는 수화 엔탈피를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온 결합 화합물이 물에 녹게 될 때 용해되는 과정에 해당되는 것은 항상 흡열 과정도 항상 발열 과정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항상 자발적인 것도 항상 비자발적인 것도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어떤 것들은 얘기할 수 있겠니라고 하면 정반응의 결과로는 수행성의 입자수들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주면서 아래 선택지를 가서 보고 문제를 풀어가 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한테는 표에다가 다음같이 주고 있었어요. 표는 25도씨에서 암염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고체에 대한 격자 엔탈피, 수화 엔탈피, 용해 엔탈피, 용해 자유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고 있고요. 그럼 해당되는 빈칸에 들어갈 값들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들이 아래쪽에 주어진 선택지의 표현들이었지만 실은 이 값들 자체를 우리는 아예 구해줄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격자 엔탈피하고 수화 엔탈피를 더해준, 물론 수화 엔탈피의 절대값을 씌워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더해준 이 값이 바로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뭐가 되겠니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더해주게 되면 위에 반응식에도 나와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더해주게 되면 그 값이 곧 바로 우리는 용 엔탈피가 되줘요. 그래서 수화 엔탈피 값이 음수라고 했던 것만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항시켜서 더해주게 되면 격자 엔탈피 값을 바로 얘기해 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가해당되는 값은 784에다가 플러스
3.9kJ이 돼주기 때문에 이를테면 787.9kJ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고요. NAF 같은 경우는 929kJ에 해당되는 격자엔탈피와 소엔탈피 합으로부터 용엔탈피가 플러스 1.9kJ 이하라고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소엔탈피 값이 말 그대로 음수로서 더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 절대값을 씌워준 결과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한테는 다음과 같이 얘기해 주면 되겠죠. 1.9kJ에다가 빼기 929kJ, 그러니까 대략은 927kJ 정도가 되겠죠. 그에 해당되는 값의 절대값을 씌워서 우리한테 제시로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LICL에 해당되는 건데 861kJ, 898kJ. 앞서 얘기했지만 소엔탈피를 더해주더라도 부호를 반대로 더해준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따라서 861 빼기 898이 돼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861 빼기 898. 그럼 사실상 그 차이값이 돼주기 때문에 약 얼마가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37kJ 이 정도가 돼주겠죠. 따라서 우리가 열을 방출하게 되면서 녹게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중간에 쓰던 NAF에 해당되는 부분은 델타 G 용의까지 같이 보여주고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왜 줬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나머지 문제를 읽어봐야지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겠죠. 1번선에 가에 해당되는 값은 861보다 큰 거니? 라고 얘기해 줬는데 861보다 크지는 못하죠. 787.9가 되는 거니까 아예 우리가 등식 관계로부터도 말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 해당되는 값은 얼마? 787.9kJ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따라서 1번 틀린 거죠. 2번에서는 나에 해당되는 값은 784보다도 작을 거니? 라고 했는데 그럴 수 없겠죠. 거의 almost 얼마에 가까운 거야? 라고 하면 앞서도 봤던 거지만 약 이 정도를 빼주게 되겠죠. 1.9를 우리가 더해주게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927kJ 이 정도로 얘기해 주면 되겠죠. 물론 소수점까지 따져주면 0.1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고요. 자, 따라서 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게 되겠죠. 보다 크다라고 해줬어야 되겠고요. 보다 작다라고 해줬어야 되겠고 1번은 3번에서는 다는 0보다 큰 거니라고 얘기해주고 있었는데 3번에서는 보면 더해주게 되는 거지만 더해준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수엔탈피를 빼주게 되는 것으로 값을 제공해줘야 된다고 했던 거잖아요. 따라서 덕분에 0보다 작다라고 말해줘야 되겠고 그 해당되는 값을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 37kJ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엄밀하게는 말해줄 수 있겠다라고 했던 거죠. 4번에서 NaCl이 물에 용해가 될 때 열이 방출되는 거니? 라고 했는데 NaCl이 물에 용해가 될 때 방출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NaCl은 녹으면서는 열을 흡수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플러스 3.9kJ였어요. 따라서 플러스 3.9kJ이 돼주는 거니까 4번도 틀린 거죠. 열을 방출하게 하는 게 아니라 흡수를 하더라라고 하는 게 되겠죠. 맞아, 5번에서 NAF가 물에 용해가 될 때 엔트로피는 감소되는 게 맞냐라고 얘기해주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다 틀린 것 같아요. 3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고 5번도 틀린 것 같죠. 하지만 5번에 대한 걸 풀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해주고 있었던 게 위에 있었던 델타 G 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내가 다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뭔가 실수가 있는 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를 좀 당부드리는 건데요. 즉 이 말은 다시 해서 우리한테 델타 G 용해는 그럼 델타 H 용해가 플러스 1.9kJ였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온도 T 곱하기 델타 S를 고려해준 결과가 다음과 같이 플러스 7.9kJ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델타 S 용해에 해당되는 부호를 우리는 쉽게 예측이 가능하겠지라고 하는 거죠. 1.9 넘겨가지고 빼줘봐도 6kJ이 돼주겠고 마이너스 온도 T로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대략 우리가 만약에 300켈빈 정도로 얘기해보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마이너스 300분의 6kJ이 돼주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almost 얼마로 얘기할 수 있겠니? 라고 하면 마이너스에 그러면 바로 온도 T를 300이라고 봤을 때 300분의 차이값은 6이었잖아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곱하기 10의 세제곱 줄 퍼 몰 켈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근사적으로는 약 우리가 바로 20 정도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소가 되는 거겠죠. 증가되는 게 아니고요. 따라서 우리가 감소가 되는 것은 맞다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있었던 게 계산이고 5번의 계산이 아닌 거니까 5번만 대략 짐작해서 따져보고 수익성 입자수가 증가하는 거네 라고 넘어가시면 아무래도 좀 위험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다음과 같이 엔트로피가 감소를 진짜 할 수도 있는 거냐. 수익성 입자수가 증가하는 건데 네, 이럴 때도 가능은 합니다. 뭐냐면 수익산에서 우리가 녹으면서 섞여지게 되는 것은 물 분자나 염소 이온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둘러싸이더라도 물 분자하고 F-는 수소결합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 덕분에 무질서도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무질서도가 거꾸로 감소가 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소결합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배경식 삼아서 여러분들이 아 하고 이해만 해두고 넘어가시면 그만이겠죠? 자,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우리는 9번으로 이어서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CL2와 NO가 일산화질소가 반응을 해서 NOCl을 생성하게 되는 반응식이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부피가 같은 용기에 가해서 마에 해당되는 그 조건에 따라서 각각 표현은 주어진 조성에 화합물을 넣은 후 450켈빈에서 평형에 도달하게 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한테는 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게 평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평에 도달하게 되면 더는 변화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걸 뜻하는 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부피가 일정한 용기다라고 줬으니까 부피는 변수가 되지 않겠고 온도도 일정한 조건이 되는 거니까 변수가 되진 않겠죠. 자, 어쨌든 그러면 양적 관계를 가지고 풀어서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라고 예측을 해주면 되는 건데 다음과 같이 평형 상태에서 가에서 마 중에 한 용기 안의 혼합물의 조성이 나머지 4개에서는 서로 다른 경향성을 보이더라. 그러면 바로 나머지 4개와 평형 조성이 서로 다른 건 뭐가 되겠니? 라고 질문 주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평형 상태 위치가 어딘지도 평형상수가 우리한테 얼마인지도 따로 얘기를 해준 건 없었지만 각각의 현재 주어진 초기 조건으로부터 정반이 가건 혹은 역반이 가건 변화가 생기면서는 각각의 우리가 계시배대로 변화가 생길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도달하게 되는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될 건데 지금 현재 주어져 있던 초기 조건으로부터 모두가 다 동등한 바로 평형 상태에 도달할 거냐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는 그렇진 못하겠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런지를 한번 좀 확인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가를 가지고 보게 되면 CL2가 있고 일산화질소는 없고 NOCl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성물 쪽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 옆반응 가는 거니까 NOCl은 여기서부터 계수비대로 줄어들게 될 거예요. EX만큼 줄어들고 그리고 일산화질소는 그 줄어든 것만큼 그대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CL2는 말 그대로 그의 절반만큼으로 증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변화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그 변화로서 나를 이어서 보게 되면 나는 어때요? 그 EX만큼 줄어든 양이 0.1이라고 한다면 그쵸? 그 EX만큼 줄어든 게 우리가 그럼 0.1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0.8에서 0.7까지 도달하는 건 맞는 말이 되겠죠. 그와 동시에 그러면 NO가 0.1만큼 증가하는 것도 맞는 말이 되겠고 0.025가 되는 것도 맞는 말이 돼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 가하고 나는 양론적으로는 서로 완전히 동등한 조건이 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가하고 나는 양론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화학 양적 관계로서 보는 거니까 화학 양론적 동등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서 그러면 계속 반응이 진행돼줘서 변화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가 아니라 라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를 가지고 보게 되면 0.25에서 0.4로 CL2가 양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증가된 양이 0.15잖아요. 0.15만큼 만약에 CL2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즉 X만큼 증가 0.15라고 한다면 그 말은 바로 일산화질소에 대해서도 증가되는 양이 그 2배만큼 증가를 해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2배만큼이 빠져나가야만 하겠죠. 따라서 덕분에 바로 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누구하고는 동등하게 나하고는 서로 우리가 동등하게 화학 양적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읽어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마에서는 어땠을까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마는 어때요? 마는 그러면 CL2가 0.4에서 0.6으로 그리고 NO가 그에 대해서 2배로 0.4에서 0.8까지 그리고 그 0.4만큼이 그대로 다 줄어들어서 생성물 쪽이 모두가 다 소진된다면 이라고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곧 다시 해서 라하고 양론적으로 동등한 조건이 돼주겠죠. 자, 그러면 나하고 마는 서로 동등한 조건이고 나하고 가도 서로 동등한 조건이고 그리고 나하고 라도 서로 동등한 조건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다만 누구만큼만 서로 동등한 조건이 안 되겠니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다예요. 다를 아래쪽에서 거꾸로 올라오는 걸 가지고 얘기해보자라고 한다면 거꾸로 올라오게 되면 CL2가 0.1몰 농도가 줄어들어요. 0.1몰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리고 그와 동시에 0.2몰이 줄어드는 거니라고 하면 NO가 일산화질소가 0.2몰이 줄어들진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0.2몰이 줄어들어서 실은 0.20몰이 그리고 그 덕분에 그러면 우리한테는 바로 반응물의 생성물과 우리가 연결되는 걸 가지고 봐줬을 때 가능하겠니라고 하는 건데 가능하겠죠. 다음같이 그러면 0.2몰과 0.4몰로 그러면
정반응이 가면서 반응물이 줄어들고 생성물이 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럼 생성물은 0.4에서 얼마가 늘어서 똑같은 양으로 늘고 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응물에서는 NO가 준 것만큼 그대로 NOCl이 늘어나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늘어나게 되는 양은 0.6몰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덕분에 0.1만큼 차이가 나더라라고 하는 걸 금방 연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바로 다가 양로전은 서로 동등한 조건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답이 3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도 있겠죠. 자, 양적 관계, 즉 양로전 서로 동등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은 평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위치마저도 서로 완전히 같아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변화들은 다음과 같이 계수비대로 농도 변화가 생기든지 압력 변화가 생겨서 평상태에 도달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0번의 답은 3번이었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11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25도씨에서 난용성염 HBr과 PbBr2 각각의 포화 수용에서의 양이온 농도와 음이온 농도의 상관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그림만으로는 바로 유출하기란 좀 어렵겠지만 적어도 우리한테 로그 함수를 씌워서 그래프로 직선으로 나타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이 직선으로 나타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러면 간단하게 반응식을 좀 작성하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HBr 같은 경우는 어때요? HBr은 우리가 그러면 물에 녹게 되면 다음과 같이 HBr은 H 플러스와 수익성은 따로 안 쓸게요. 그리고 Br-로 쪼개지게 되는 것을, 그리고 PbBr2라고 하게 되면 그럼 PbBr2도 물에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 덕분에 바로 Pb가 양이온과 그리고 두 개의 Br-로 쪼개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둘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각각 해당되는 농도들은 평형상수를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평형상수를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그 Ksp 값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그러면 HBr에 해당되는 Ksp 값은 당연히 H 플러스의 농도하고 Br-의 농도의 곱과 같을 텐데 이 양쪽을 우리가 로그를 취해주게 된다면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로그에 우리가 그러면 KSP라고 하게 되면 그 값은 바로 로그의 H 플러스의 농도가 돼주겠고요. 그리고 플러스 로그의 그럼 Br-의 농도가 돼주겠죠. 자, 문제에서는 Br-가 X축 그리고 로그 금속 N 플러스에 해당되는 걸 Y축으로 준 거니까 그럼 해당되는 정보를 우리한테는 바로 Y는 바로 금속으로 그리고 X는 Br-로 얘기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항으로 이항시켜주게 되면 마이너스 1의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 말인즉슨 덕분에 우리는 다음의 그래프에서 HBr이 바로 다음같이 마이너스 12와 마이너스 11을 지나가게 되는 바로 해당되는 그래프가 HBr에 대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겠고요. 이때 Y절편으로부터 우리가 쉽게 파악이 가능했던 부분은 그 해당되는 값이 마이너스 12, 따라서 바로 KSP 값을 쉽게 예측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즉 우리한테 나머지 하나도 굳이 써보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짐작이 되겠고요. 물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하는 것은 반식을 써보게 되면 평형상수 써보게 되면 금방 파악이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나비가 양이온 곱하기 Br-의 농도에 제곱이 되다 보니까 로그의 KSP라고 하게 되는 PbBr2에 대한 것을 로그 씌워주게 되면 로그의 바로 Pb가 양이온의 농도라고 하는 것을 Y축으로 그리고 제곱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2가 빠져나가게 되면서 2 로그 Br-가 되더라라고 하는 게 되겠죠. 물론 이항시켜주게 되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따라서 덕분에 쉽게 우리가 파악이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마이너스 5. 자, 이쯤 찾았다면 이제는 그래프가 누군지 그리고 어느 항에 대한 것들인 건지 그리고 평형상수는 얼마가 될 건지 라고 하는 것들까지 다 찾았으니까 나머지들은 선택지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번에서는 PbBr2의 용해도흡 상수는 10에서 5제곱이 되는 게 맞느냐라고 했던 거니까 바로 기업번은 맞다라고 읽어주면 되겠고요. P점에서는 바로 HBr과 PbBr2 수용의 각각의 침전이 다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왜냐면 각각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선상에 해당되는 점들보다도 다 농도가 높은 지점에 있는 게 P점이에요. 농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결국은 반응지수 값들이 평형상수보다 월등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침전으로 가라앉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 마지막 디귿번 그러면 PbCO3에 해당되는 직선의 기울기는 HBr의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도 맞는 말이 돼주겠죠. 왜냐라고 하게 되면 Pb가 양이온과 CO3 2-2가 음이온 어쨌든 계수비는 1대1로 우리가 해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개수비가 우리는 1대1로 해리가 되는 것이므로 그 기울기는 AGBR처럼 1대1로 해리가 될 때랑 같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는 거니까 답은 7번이라고 풀시면 되겠네요. 어떤가요? 그래프 해석이라고 하는 게 뭔가 수학적으로 좀 복잡한 듯 싶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10번의 답은 7번이었고 우리는 이어서 11번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CHCl3와 Cl2의 기체성 반응에 대한 제한된 메커니즘이다 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반응 메커니즘에 관련된 부분은 항상 제일 먼저 찾아주는 게 속도 결정 단계를 찾아주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는 전체 반응에 대한 차수를 우리가 해석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전체 반응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쓸 거니 라고 하는 것도 먼저 제시를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전체 반응식이 없으니까요. 전체 반응식은 단계 1과 단계 2와 단계 3을 차례로 다 더해주면 되겠죠. 다 더해주면 그러면 그게 곧 바로 우리한테는 전체 반응식이 돼주겠고 그 전체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는 전체 반응에 대한 속도식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전체 반응 뭐가 되겠니? 라고 했을 때 보니까 CL 라디칼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에서 생성이 된 건데 두 번째 단계에서 반응물에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소구가 돼주는 우리는 중간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물론 CL 라디칼 하나만 제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CHCl3하고 반응을 통해서 HCl과 CCl3 라디칼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CCl 라디칼과 바로 CL 라디칼은 첫 번째 있었던 게 세 번째로 두 번째 있었던 게 세 번째에서 그대로 다시 겹쳐지기 때문에 지워주게 되겠고요. 그래서 중간체는 두 가지 형태가 존재를 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그 외적으로는 전체 반응식을 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건데 CL2하고 CHCl3가 반응을 해서 HCl과 CCl4가 되는 거구나라고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에 해당되는 것들을 먼저 작성해놓고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CL2하고 우리가 CHCl3가 반응을 해줘서 그 결과로 우리는 HCl이 만들어지게 되겠고 그리고 CCl4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이 전체 반응에 해당되는 우리가 반응 속도라고 한다면 그럼 속도 상수 K 곱하기 우리는 CL2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M차 그리고 CHCl3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니까 우리는 N차라고 놓고 풀어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해당되는 반응 속도가 누구랑 같겠니? 라고 하면 느리다라고 하는 단계랑 같더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V2라고 하게 되는 두 번째 단계의 반응 속도랑 같다라고 들 수가 있겠고 그 두 번째 단계의 반응 속도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K2 곱하기 CL 라디칼이다라고 하게 되는 중간체 농도의 우리가 개수가 1이니까 1차 그리고 CHCl3라고 하게 되는 반응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1차라고 얘기 좀 되겠죠.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그 CL 라디칼이 중간체였기 때문에 사전표현 근사법을 통해서 소거시켜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던 것이고 사전표현 근사법을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 건 좀 복잡해 보니까 옆에다만 따로 써보도록 할게요. 빠른 평이다라고 하는 평형은 결국은 정반 속도나 역반 속도와 같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산이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CL2에 대해서는 개수가 1인 거니까 바로 1차예요. 그리고 K1이 있었죠. 역반 속도 상수라고 하는 게 K-1인 거니까 나눠주게 되면 그럼 일단은 먼저 우리가 우변에 있었던 CL 라디칼 두 개에 해당되는 곱으로 쓴다라고 생각해 둘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한테는 CL 라디칼 1차 해당되는 것만 필요한 거지 2차 제곱에 해당되는 건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제곱에 해당되는 것을 바로 1차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루트를 씌워준 게 좀 필요했겠죠? 따라서 우리가 루트를 씌워서 루트 씌워주게 된다는 거는 우리가 바로 좌변에도 똑같이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고요. 그걸 가지고 고스란히 어디다 넣어줄 거니라고 하면 요 자리에다가 우리가 그대로 쏙 넣어주면 되겠죠. 즉 바로 중간체 자리에다가 그대로 쏙 넣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덕분에 쉽게 읽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CHCl3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1차가 돼주겠고요. CL2에 대해서는 루트로 들어오게 된 거니까 바로 2분의 1차가 돼주겠고 그리고 속도상수 K에 대해서도 우리는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K2 곱하기 K1 나누기 바로 K-1 역반 속도 상수를 바로 우리가 루트를 씌워줘서 2분의 1제곱으로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응 속도론을 통해서 즉 반응 메커니즘을 통해서 해석을 해줘야 될 부분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선택지 가서 문제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는 전체 반응은 CHCl3하고 Cl2가 반응해서 CCl4와 HCl이 만들어지는 게 맞느냐라고 했던 거니까 이거 확인만 해주시면 그만이겠죠. 따라서 1번은 맞는 말이 되주겠고요. 2번에서는 반응의 속도 결정 단계는 2단계가 되는 게 맞느냐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렇죠. 느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느림이다라고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더라. 3번에서는 반응의 속도 법칙은 CL2에 대해서는 1차 그리고 CHCl3에 대해서는 2분의 1차이다라고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 말이 맞겠니? 라고 하는 건데
네, 이 말은 맞지가 않죠. CHCl3에 대해서가 1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CL2에 대해서는 1차가 아니라 2분의 1차가 돼줘야 되겠죠. 앞뒤가 뒤바뀐 거네요. 자, 네 번째는 CL 라디칼과 CCl3 라디칼은 모두 중간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제일 먼저 찾았던 내용들이었었고, 그리고 단계 3는 이분자 반이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개수의 합을 가지고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단위 단계의 반응에서는 바로 개수 합이 반응물 개수가 되더라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져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수의 합이 곧 바로 분자도라고 얘기해 주는 게 더 맞겠죠. 네. 그래서 반응물에 해당되는 개수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물에 해당되는 개수합이라고 하는 것이 곧 바로 개수합이 분자도를 뜻한다라고 주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분자도를 뜻하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틀린 걸 골라라라고 했던 거니까 답은 3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했죠? 11번의 답은 3번이었었고요. 우린 이어서 12번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반응 A에서 P로 바뀌게 되는 반응에 대해서 반응물의 초기 농도 A0는 0.3몰 농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연속적인 반감기를 측정하여 다음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제시해주고 있고요. 그 초기 농도로부터 10분이 경과됐을 때가 절반이고 다시 한번 또 시간이 경과되는데 이번에 20분이 경과됐더니 바로 농도가 4분의 1로 줄었고 다시 한번 그 시간 또 2배로 경과됐을 때 또다시 절반으로 줄어드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이 말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 시간에 따른 A의 농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반감기가 우리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어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 라고 하면 그 시간이 우리가 바로 2배씩 증가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바로 차수가 2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해 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2차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그러면 반감기가 10분이었잖아요. 그럼 그 10분이라고 했던 반감기로부터 우리는 어떤 것들을 구할 수 있겠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속도상수를 좀 구할 수가 있겠죠. 속도상수 K분의 1 곱하기 우리는 2차기 때문에 어떤 게 필요했던 거야 라고 하면 초기 농도의 반비례가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도가 절반 줄 때마다 계속 2배씩 더 증가가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초기 농도가 0.4라고 주어져 있었으니까 0.4분의 1이라고 넣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K값이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 곱하기 0.4분의 1. 0.4분의 1은 위아래 10배 해주게 되면 4분의 10이 되겠죠. 그럼 10과 10이 서로 지어진 건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K값은 0.25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우리는 K값은 아예 제시해 줄 수 있겠죠. 0.25. 물론 단위까지 제시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시간은 여기서 분으로 주어져 있었고 농도는 몰농도 단위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니까 몰농도 퍼 우리가 바로 분이라고 작성을 해주면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거는 0차일 때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농도로 그냥 무조건 써가지고 마치 속도처럼 제시해주는 건 안 되겠고요. 단위를 명확하게 제시해줄 것 같으면 2차기 때문에 2차라고 하는 건 속도라고 썼을 때 우변에 속도상수 곱하기 농도의 제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도 하나는 없애줘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농도에는 마이너스 1제곱 그리고 시간인 분해도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이 외적으로 나머지들은 문제에서 질문 주는 것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번서는 150분이 경과한 후에 반응물의 농도를 가지고 물어봤는데 이 15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떤 의미가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처음에 반감기라고 하는 게 10분이었었고요. 그 다음 반감기가 우리한테는 20분이었었고요. 그 다음 반감기가 40분이었어요. 그 다음 반감기가 얼마니? 라고 하게 되면 그럼 그 다음 반감기는 80분이었거든요. 이걸 모두 다 더해주게 되면 그 값이 얼마냐라고 하면 그 값이 바로 얼마예요? 150분이에요. 그죠? 아, 그러니까 위에서는 우리가 40분까지만 경과된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 반감기까지를 다 더해주게 되면 그 시간이 바로 150분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한 의미가 뭐가 되겠니라고 하면 10분이 첫 번째 반감기, 20분이 두 번째 반감기, 40분이 세 번째 반감기, 그리고 80분이 네 번째 반감기. 따라서 네 번째 반감기가 되는 거니까 초기 농도에 바로 우리한테는 16분의 1배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셈이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니?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우리한테는 16분의 1 곱하기 초기 농도가 0.4였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거냐? 라고 했던 거니까 외래 4 서로 약분해주게 되면 4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인 거니까 4분의 1은 100분의 25죠. 그럼 1000분의 25죠.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0.025는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예, 암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니은반에서는 A의 초기 농도가 4분의 3 A0로 되는데 걸린 시간을 T4분의 3이라고 한다면 반감기를 우리가 바로 T4분의 3으로 나눠준 이 값은 A0에 관계없이 일정할 거냐라고 제시해주고 있는 건데 이 말은 맞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보자마자 맞다라고 읽어주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시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변수 중에 하나가 위에서 우리는 속도 상수를 구했던 것처럼 속도 상수의 반비례가 된다라고 하는 게 무조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감기라고 하는 부분을 계산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실제로 사용했던 부분은 초기 농도의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 농도를 2분의 1 A0로 써가지고 우리가 접근 속도시에 넣어가지고 표현을 썼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그 시간을 쓰게 되면 2차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시간이라고 하는 항목에는 농도의 반비례가 되는 형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숫자 어떤 식으로 들어가든지 간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언급을 했던 게 4분의 3 A0로 줄 때까지 그 걸리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냈을 때도 초기 농도의 반비례가 되는 형태는 무조건 시계 같이 포함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한 번은 그래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시험장에서 이게 자신있게 여러분들이 써지는 게 쉽지는 않은 거니까. 자, 그러면 제가 앞서 언급을 드린 것처럼 초기 농도에 대해서 4분의 3까지 줄어드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접근 속도시에다 넣어주게 되면 원래 나중 농도를 앞에다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 나중 농도라고 하는 것이 초기 농도의 4분의 3배라고요. 초기 농도의 4분의 3배 해당되는 우리가 바로 A0분의 1이라고 하는 나중 농도는 그러면 속도상수 K 곱하기 시간 바로 T 4분의 3이 되겠죠. 플러스 우리가 바로 초기 농도분의 1이 되겠죠. 접근 속도식에다 그대로 넣어줬기 때문에 다음 같은 식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좌변에서 일단 보게 되면 위아래 4배를 해주게 되면 지워서 우리가 4라고 바꿔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일변에서도 곱하기 3배를 해주고 좌변 넘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그러면 분자에서 4하고 3의 차이값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는 K 곱하기 T 4분의 3은 바로 3A0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즉 넘겨서 계산해 주게 되면 이 없애주면서 바로 3 곱하기 A0분의 우리가 1이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필요했던 거는 시간인 거니까 K값만 나눠가지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질문으로 나와 있었던 그 비율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건데요. 이 값을 이제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 값은 그러면 우리가 반감기 공식으로 작성해 주는 게 분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분자에다가 다음같이 쓰겠죠. 일단은 속도상수분의 1이 무조건 들어가게 되겠고 그리고 A0분의 1이 들어가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A0분의 1 마찬가지지만 분모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은 결국 속도상수 K로 나눠주게 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K분의 1은 똑같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어가게 될 부분은 주목할 만한 부분은 3배 A0분의 우리 1이 들어가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따라서 어쨌든 우리한테는 위아래 K값도 서로 똑같고 A0도 똑같기 때문에 바로 1분의 3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이 비율에 해당되는 값은 항상 그러니까 3배가 돼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겠지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그리신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농도에 대한 역수를 써주고요. 그리고 초기 농도에 대해서 4분의 1까지만 그러니까 4분의 1만 줄어드는 그래서 4분의 3이 될 때까지 걸리게 된 시간을 표시를 해보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절반까지 줄어들 때 걸리는 시간을 또 표시를 해보게 된다면 어차피 직선의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 비율은 초기 농도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3가지 방법을 제안을 해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아예 그냥 받아들여도 괜찮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처럼 직접 계산해줘도 좋겠고요. 세 번째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는 건 바로 이 농도라고 하는 것과 나중 농도라고 하는 것과 바로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게 직선의 비례관계란 말이에요.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어떤 것과는 상관이 없겠니라고 하면 따서 덕분에 그 초기 농도가 뭐가 됐든지 이거는 무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같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대입반서는 초기 농도가 0.5몰 농도라고 한다면 반감기는 12.5분이 되겠니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초기 농도가 우리가 위에서 0.4몰 농도일 때 라고 하는 조건에서 그때 반감기라고 했던 것이 얼마였냐라고 하면 그때가 10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초기 농도가 지금 다음같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었니라고 하면 증가되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가게 되는 게 우리가 바로 초기 농도가 됐던 거니까 초기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분모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분모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반감기는 감소가 돼야 되는 거지 증가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반비례가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만약에 계산해보자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해 주시면 돼요. 초기 농도가 증가된다라고 하는 건 반비례가 되주므로 우리한테는 0.5분의 0.4배만큼으로 반감기가 감소가 되겠지라고 하는 거고요. 따라서 그 반감기는 8분이다라고 바꿔주실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디귿번은 틀렸다. 따라서 답은 4번 기억 니은 번이라고 풀으시면 되겠죠.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강조를 좀 드려서 그런 것 뿐인 거지 여러분들이 기업번이라든지 디귿번들은 손쉽게 풀어갈 수가 있을 내용들이고요. 니은번도 불안하시면 직접 넣어가지고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계산만 해주신다면 쉽게 알아볼 수가 있겠고 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농도에 해당되는 역수하고 시간이 결국 직선의 비례관계가 성립되고 있는 게 2차 해당되는 특징이 되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우리한테는 그 시간을 가지고 비율로 물어본다면 초기 농도에 무관하게 항상 우리는 일정하다라고 제시해 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12번의 답은 4번이었었고요. 우린 이어서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미지의 약염기 B1과 B2 각각의 수용액 50ml를 1몰 농도 HCl로 적정할 때의 적정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B1과 B2의 적정에서 당량점까지 가해진 HCl의 부피는 각각 10ml와 20m이다 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문제에서의 그래프의 개형의 모양으로부터도 우리가 쉽게 예측이 되지만 바로 10m와 20m에서 수직으로 그래도 급격하게 감소가 되고 있었던 그래프의 기울기의 모양으로부터 우리는 당량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고요. 재밌게도 그러면 각각에 해당되는 서로의 반당량점의 위치는 A점과 B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A점과 B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라고 했던 것들이 어떤 게 되는 거야 라고 했던 거냐면 바로 각각에 해당되는 반당량점, 즉 B1에 해당되는 반당량점, 그리고 우리가 10L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2분의 당량점이 돼주는 건데 누구에 해당되는 바로 B2에 해당되는 반당량점이 되겠고 그때 우리가 바로 A점, B점에서의 pH가 서로 같다라고 직선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서로 같겠니라고 하면 짝이 돼주는 바로 BH1, HB1 플러스라고 하는 짝산, 마찬가지로 우리가 HB2 플러스라고 하는 그들에 대한 바로 각각의 짝산에 해당되는 바로 pKa 값이 서로가 같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서로에 대한 바로 우리는 염계리 상수도 같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부분이 될 거예요. 물론 둘에 대한 우리가 초기 부피는 서로 50m로 동일하다라고 줬는데 각각 당량점까지 들어왔던 부피는 10대 20으로 2배 차이가 났던 거잖아요. 따라서 반대로 농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서로 반대가 돼주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야 라고 할 부분들을 써보자라고 한다면 다음같이 초기 농도들을 일단은 구해줄 수 있게 될 거예요. B1에 해당되는 농도를 우리가 X라고 한다면 X 곱하기 10 그리고 X 곱하기 50이 되겠죠. X 곱하기 50이라고 했던 바로 그 염기의 몰수는 강산을 우리가 바로 얼마짜리 가지고 적정했던 거니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1몰 농도 가지고 적정했던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1몰 농도짜리 10ml 넣어준 것과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고 만약에 B2에 해당되는 초기 농도를 Y몰 농도라고 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Y몰 농도 곱하기 50ml다라고 했던 것은 당량점에 해당되는 정보로부터 1몰 농도 곱하기 20ml와 같다라고 봐주면 되겠죠. 그럼 각각의 초기 농도들은 손쉽게 계산이 가능할 거예요. 자, 이제 문제에서 어떤 것들을 추가로 묻는지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업번에서는 B1 수액의 초기 농도는 이라고 물어봤었고요. 그 부분은 바로 우리가 다음같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X값은 얼마니라고 하면 50분의 10이 되겠죠. 따라서 5분의 1 몰농도. 물론 Y라고 했었던 B2에 해당되는 만약에 초기 농도라고 한다면 5분의 2몰 농도라고 얘기해 주면 그만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어느 쪽을 가지고 물어보든 쉽게 대답을 해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기업번은 맞다라고 읽어주면 되겠죠. 니은버서는 B1H 플러스하고 B2H 플러스의 산해리 상수는 서로 같다? 네, 이 부분도 이미 같이 우리가 확인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염기긴 했지만 우리한테는 반당량점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했던 거니까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그만이 되겠고요. 그래서 니은번도 맞다라고 해주면 되겠고 마지막 디귿번 완충형은 A점과 B점을 서로 비교해줬을 때 완충형은 A의 용액이 B의 용액보다 작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이 말은 맞겠냐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한테는 결국 완충 용량을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는 반당량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해서 둘에 대한 차이가 없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약산과 그의 짝염기의 합이
누가 더 많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이걸 따져봤는데 첫 번째가 같으면 그 다음에 갔을 때 둘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보는 건데 A점, B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너무나 손쉽게 구별이 가능하죠. 왜냐면 둘에 대한 합이 우리가 A점에서는 10mm몰이 있는 거고요. B점에서는 둘에 대한 합이 바로 20mm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합이 더 큰 B에서가 우리가 완전히 더 크다라고 봐줘야겠죠. 그래서 디귿번은 맞다. 따라서 답은 7번이라고 풀시면 되겠죠. 간단했죠? 선형기 적정 문제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13번의 답은 7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어서 14번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표는 수행에서 몇 가지 화학종의 사내리 상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다음에 주어져 있는 값들을 가지고 봤을 때 바로 빈칸에 가라고 하는 게 보여지고 있는데 최소 가라고 했던 부분은 질문이 나올 방향은 좀 예측이 가능하죠. 왜냐면 산소산이다라고 했었던 HCl5라고 했었던 바로 하이퍼 염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HCl2라고 하는 염산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산소수가 하나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 대한 세기는 더 세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말인즉슨 바로 가라고 했었던 산에리 상수는 3 곱하기 10^8제곱보다도 크다라고 말해줬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쉽게 예측이 가능하겠죠. 산소수를 가지고 우리가 산소산에 대한 세기 비교가 쉽게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에 대한 부분들 외에도 우리한테는 맨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보게 되면 암모늄 이온과 바로 메틸 암모늄 이온에 해당되는 각각 해당되는 산에리 상수를 서로 비교로 보여주고 있는데 암모늄 이온이 조금 더 산에리 상수가 큰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럼 그들에 대한 짝관계에 해당되는 바로 염기에 대한 세기들도 쉽게 비교가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자, 그 외적으로는 HSO4-라고 하게 되는 황산의 중간형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들은 이제 선택지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반에서 보니까 0.1몰 농도의 암모니아 수액의 pH는 0.1몰 농도의 메틸아민 수액의 pH와 서로 비교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 질문 자체는 계산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닌 거잖아요. 각각에 해당되는 짝관계에 해당되는 우리한테 산에리 상수는 이미 외표에서 같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NH4 플러스라고 하는 암모늄 이온과 그리고 CH3 NH 플러스라고 하게 되는 메틸암모늄 이온에 해당되는 산에리 상수라고 했던 부분은 위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었죠. 어느 쪽이 더 컸던 거니라고 하면 왼쪽이 더 컸던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이 짝에 해당되는 그들에 대한 짝 염기들에 해당되는 염기리 상수를 가지고 비교로 보자라고 했을 때는 염기리 상수는 어때요? 염기리 상수는 바로 다음과 같이 메틸아민 쪽이 더 클 수밖에 없겠고요. 거기다가 초기 농도는 서로 동일하게 된 약염기 수액을 가지고 서로 비교로 물어봤던 거니까 그럼 염기리 상수가 더 크다라고 한다는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한테 OH-의 농도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이 더 높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OH-의 농도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pH도 우리가 오른쪽에 메틸아민 쪽이 더 높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메틸아민 수액의 pH보다 낮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기업번은 맞다.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네 라고 하는 게 되겠죠. 니에머선의 NaHSO4 0.01몰과 HCl 0.01몰을 함께 녹인 수액 1리터에서의 pH는 2보다 높은 거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네, 이거는 틀리겠죠. 왜냐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자마자 바로 또 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냐면 pH 2라고 하게 되는 것은 산의 농도가 얼마인 것을 기준으로 비교로 주고 있는 거니 라고 하는 건데 산의 농도가 그러면 0.01몰 농도를 기준으로 질문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HCl로부터는 일단 0.01몰 농도가 나와요. 강산인 거니까요. 문제는 강산인 거니까 100% 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보다도 우리가 플러스 X만큼은 더 나오겠구나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X만큼은 누구 때문에 더 나오겠니? 라고 하는 게 바로 HSO4-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HSO4-는 강산의 HCl보다는 약산인 건 맞아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해리가 아예 일어날 수 없는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죠. 해리가 일어나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법 산해리 상수가 크거든요. 얼머스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기 때문에 제법 커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산의 농도라고 하는 게 0.01몰 농도 이상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도가 이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pH는 2.0보다는 우리가 높다? 아니요, 높은 게 아니고요. 같다도 안 되겠고요. 그보다는 살짝 작다라고 얘기를 해준 게 명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라고 차라리 얘기해 줘야 되는 거지 높다라고 하는 건 아예 맞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대입번서는 이미 우리가 확인해줬던 내용이 되겠네요. 우리가 산에 대한 세기를 비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대입번서는 틀렸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라고 해두시면 되겠고, 나온 김에 마저 조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 보자라고 한다면 산에 대한 세기 비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해 둘 필요가 있을 거예요. 흔히 비산수산이라고 할 수 있었던 바로 이성분 산에 해당되는 산에 대한 세기라고 한다면 바로 첫 번째는 같은 주기에서, 즉 중심 원자가 같은 주기에서 비교해보자 라고 한다면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우리가 바로 X들이 원소일수록,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같은 족에서요. 같은 족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족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X가 원소들일수록 그럴수록 우리가 바로 산에 대한 세기가 세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럴수록 우리가 바로 산해리 상수가 크다. 즉 산에 대한 세기가 세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유액전하가 큰 거죠. 유액전하가 클수록, 그리고 우리가 바로 반지름이 바로 클수록, 그럴수록 우리가 바로 산에 대한 세기가 세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바로 산소산에 해당되는 게 될 거예요. 흔히 산소산이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HXON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즉 다시 얘기해서 산소산이 되기 때문에 산소 수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겠고 중심 원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산소 수예요. 그래서 산소수 N값이 우리가 클수록 그럴수록 산에 대한 세기가 세겠고, 두 번째는 만약에 첫 번째가 같을 때 얘기가 되겠죠. 첫 번째가 같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X에 바로 어떤 게 클수록 전기음성도가 클수록 우리가 바로 산의 세기가 세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항상 구별하셔가지고 바로바로 적용시켜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고요. 14번의 답은 1번이었고 우린 이어서 15번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용융된 산화 알루미늄을 탄소 전극을 이용해서 전기 분해를 하여 금속 알루미늄을 얻는 반응식과 장치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반응식도 이미 다 그림으로 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해석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플러스과 마이너스로 연결이 돼줘서 우리한테는 첫 줄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전기 분해를 시켜주겠다라고 했던 거니까 그 전기 분해가 각각의 전극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예측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하겠죠. 플러스 극이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쪽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즉 플러스 극으로는 전자가 들어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전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 연결된 바로 탄소 전극, 탄소 봉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니? 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과 연결된 쪽으로는 바로 우리가 마이너스에서는 전자가 나오는 극인 거니까요. 따라서 마이너스에서는 전자가 나와서 그 마이너스 극이 돼주는, 즉 바로 이 겉에 테두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 겉에 쪽에 연결돼 가지고서는 그쪽에 접촉되어 있었던 용융된 Al2O3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겨나야 되겠니? 라고 하는 거냐면 그 덕분에 우리가 용융돼 있던 Al2O3는 환원 반응이 반드시 진행돼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 되겠죠. 그걸 다시 한번 반응식에서도 그대로 확인이 가능한 건데요. 반응식에서 보게 되면 Al2O3 산화물에서 환원이 되셔서 알루미늄이 되면서 산화수가 3만큼 감소가 됐고요. 탄소는 0에서 플러스 4로 산화수가 4만큼 증가되는 걸 반응식에서 이미 같이 확인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장치를 이용해줘서 9kg의 알루미늄을 얻어냈대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질량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몰수로 바꿔주는 게 편하잖아요. 9kg을 누구로 나눠주게 되면 몰 질량인 27로 나눠주게 되면 3분의 1 곱하기 10의 세제곱에 해당되는 몰수만큼을 얻어낸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반응식에다가 연결을 좀 써보자 라고 해보게 되면 그러면 4개 알루미늄이 생겨난다 라고 준 건데 그 4개 알루미늄이 생겨났다 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3분의 1 곱하기 10의 세제곱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몰수를 얻어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고요. 이만큼 생성된다 라고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CO2는 바로 4분의 3의 비율만큼으로 우리가 생성된다. 그리고 반응물 쪽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알루미늄이 생성된 양에 대해서 계수비를 통해서 그대로 우리가 거꾸로 적용시켜주면 되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질문 주고 있는지 나머지들은 문제를 같이 확인해 보면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업번에서는 산화 반쪽 반응식을 가지고 묻고 있었는데요. 앞서도 언급을 드린 것처럼 산화는 누가 산화가 되는 거니? 라고 하는 것만 잘 확인해 줬다라고 한다면 쉽게 우리가 예측이 가능했을 거예요. 산화 상태는 0에서부터 우리가 바로 플러스 4의 산화 상태로 산화수가 증가가 되는 거니까 기업번은 맞다 라고 얘기해 주면 그만이겠고, 내일마선 탄소 전극의 총 질량이 얼마만큼 감소가 되는 거냐 라고 질문 주고 있었어요.
자, 보게 되면 우리가 위에서 분명히 알루미늄이 27분의 9 kg만큼, 즉 27분의 9 kmol만큼이 생성된다라고 하는 정보로부터 우리가 탄소가 그러면 감소가 되는 그 몰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비가 3대 4로 반응했거든요. 그걸 이용해 준다면 질량으로 바꿔줄 내용들은 크게 어렵지는 않겠죠. 위에 또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이 피곤할 수 있으니까 저는 여기다가 그대로 그냥 쓰고 답을 내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이미 위에서는 우리가 알루미늄이 생성된 몰수가 3분의 1 곱하기 10의 세제곱에 해당되는 몰수만큼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에 해당되는 양에 대해서 개수비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탄소 대 바로 우리가 알루미늄이 3대 4의 비율로 생성됐거든요. 그럼 소모가 됐던 건 4분의 3의 비율만큼이 소모가 됐겠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4분의 3의 비율만큼으로 소모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탄소가 소모된 몰수를 구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의 질문은 질량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질량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몰 질량 고분해주면 그만이겠죠? 몰 질량은 우리가 바로 12g/몰이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12g/몰이라고 하는 거 고분해주게 되면 몰만 지워버리면 그만이겠죠. 물론 킬로그램 단위로 쓰자라고 했던 거니까 10의 세제곱만 또 지워주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킬로로 바꿔서 얘기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각각 다 지운 김에 그냥 바로 써놓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는 킬로그램 단위로 바로 바꿔서 나머지 약분만 해주면 그만이겠다. 약분하는 것도 어려운 건 아니었겠죠. 3 서로 지우고요. 4하고 10이 지웠으니까 그럼 우리는 3kg만큼이 소모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해주면 그만이겠죠.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6kg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3kg만큼이 소모가 됐던 거니까 니은 번은 틀렸고, 마지막 뒷번 흘려준 전체 전하량에 대한 걸 질문으로 주고 있었던 건데요. 전하량 구하는 것도 어려운 건 아닌 거죠. 왜냐면 지금 위에서 봤던 바대로 우리가 다음같이 지금 마지막에 12배를 해주면서 구했던 건 바로 질량으로 바꿔줬던 부분이 되겠고요. 그 12배까지만 안 해주게 되면 바로 4분의 1 곱하기 10의 세제곱 몰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바로 탄소가 반응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동하게 된 전자의 몰수라고 하는 건 그에 대해서 4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구해줄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이동한 전자의 몰수라고 하는 걸 구해준 게 제 첫 번째였으니까요. 이동한 전자의 몰수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바로 탄소가 소모가 됐던 몰수가 바로 10의 세제곱 몰에 해당되는 양이었었고요. 위에 바로 기억번에서도 반응식에서도 그대로 나와 있지만 개수비를 가지고 보게 되면 1대 바로 4의 비율로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덕분에 우리는 이동한 전자의 몰수는 그에 대해서 4배만큼이 많은 양이 이동이 돼주겠고, 그럼 이동한 전자의 몰수는 결국 우리가 바로 10의 3제곱 몰이 돼주겠죠. 그러면 10의 3제곱 몰 곱하기 얼마가 필요하겠니라고 하면 전체 전하량인 거니까요. 1페럿을 곱만 써주면 그만이겠죠. 따라서 우리한테는 전하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동한 전자의 몰수 곱하기 1페럿에 해당이 되므로 이 값은 10의 세제곱 몰에 해당되는 것 곱하기 우리한테는 1페럿을 어떻게 쓸 거야 라고 하는 건데요. 위에서 나왔지만 9.65 곱하기 10의 4제곱으로 쓰라고 제시를 해줬어요. 쿨롱/몰이라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작성해주면 되는데 10의 5제곱으로 쓰면 되겠냐? 이 말은 안 맞죠. 10의 7제곱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디귿번도 틀렸다. 따라서 답은 1번이라고 풀으시면 되겠죠. 어떤가요? 막상은 어려운 건 전혀 없죠. 뭐 그림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해가 필요하다던가 이런 것도 실은 아니었었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그림에다가 그냥 표시만 해드린 것 뿐인 거지 굳이 그림을 꼭 보면서까지 문제를 풀 필요도 없었던 내용이고요. 반식 자체만 가지고 문제를 풀었어도 충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15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16번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25도씨에서 전해질 농도 변화에 따른 전압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갈바니 전지와 표준환원 전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더블바를 중심으로 왼쪽은 산화전극이고 더블바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환원전극이었던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미 그림으로부터 확인이 되어 있던 부분인 거지 아래쪽에 주어져 있었던 표준환원 전지를 가지고 비교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값이 더 컸던 건 구리였었고요. 그리고 더블바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었던 니켈이 산화전극이다라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었던 구리가 환원전극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덕분에 전지에 해당되는 표준전지 전위값은 얼마니라고 하면 환원전극의 환원전위값에서 빼기 바로 산화전극의 환원전위값을 빼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다음같이 우리는 0.6V 정도는 쉽게 예측이 가능할 거예요. 자, 표는 전지 1과 전지 2에서 전해질 용액의 구성과 측정된 전지 전압을 나타낸 것이다. 전지 2는 전지 1의 니켈 반쪽 전지 용액에 NaOH 용액을 가한 것으로 NiOH2 침전이 생성되었다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왼쪽에 있었던 전지 1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부분부터 먼저 해석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전지2도 마저 해석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전지1에 대한 걸 가지고 보니까 구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1몰 농도로 그대로 주고 있지만 니켈에 해당되는 부분은 0.2몰 농도로 그 농도가 표준 조건은 아닌 것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럼 그때 가 해당되는 값은 얼마라고 쓸 수 있겠니? 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건데 가 해당되는 값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죠. 메른스식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표준 전지 전이값은 0.6V였었고요. 빼기 이동한 전자의 몰수는 2몰짜리 반응이었죠. 그래서 2몰분에 0.06으로 쓰라고 아래쪽에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로그 반응지수를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건데 이 반응지수 작성을 해줄 때 구리에 대한 농도는 1몰 농도였었고요. 니켈에 대한 농도는 0.2몰 농도로 주어져 있었던 거니까 로그 1분의 0.2로 작성해주면 되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계산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주면 되는데 이에 해당되는 질문이 기억번이었었고 아래쪽에 보니까 0.06 곱하기 그냥 로그 2로 나와 있으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0.06을 2로 나눠줬어야 되겠다. 기억번 틀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니은번 마저 볼까요? 그냥 니은번에서는 전지2에서 전자는 니켈 전구에서 구리 전구로 이동을 하는 게 맞냐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보자마자 읽어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바로 전지의 값이 양수값이었기 때문에 니켈이 산화가 되고 구리가 환원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니까 니은번은 그냥 맞다라고 읽어줄 수가 있어요. 관건은 결국 디귿번이 되겠죠. NiOH2에 해당되는 K스펙 값이 바로 다음과 같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맞느냐라고 하는 걸 질문으로 준 건데요. 위에서와 같이 보게 되면 우리는 먼저 전지전이 값이 0.95V라고 하는 걸 먼저 제시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이 꽤 중요하죠. 이 말이 꽤 중요한 것과 동시에 왼쪽에서의 가가 힌트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즉 0.99V는 표준 전지전이 값 0.6V 빼기 이동한 전자의 몰수는 2몰짜리다 라고 하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근사적으로 0.06 계산하라고 얘기했었고 로그 Q값을 쓰면 될 건데 그 반응지수라고 하는 것이 위에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구리는 얼마로 주어져 있었니? 라고 하면 똑같이 표준 조건이 1몰 농도로 주어져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분모는 1몰 농도로 그대로 쓰되 우리한테는 바로 니켈 전극 쪽에다가 OH-을 넣어가지고 침전을 이뤘기 때문에 그 덕분에 니켈은 평상태에 도달을 한 어떠한 농도가 됐을 거잖아요. 0.2몰 농도는 일단은 아닐 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덕분에 우리가 바로 평상태에 도달하게 된 니켈과 양의 농도를 다음과 같이 전지의 값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눠주게 되면 0.03이 되겠고요. 0.6 넘겨주게 되면 0.39가 되겠고요. 0.39를 마이너스 0.03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바로 마이너스 13인 걸 구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이 주어진 계산으로부터 니켈과 양연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게 될 건데 그 농도 값이 얼마니라고 하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제곱 몰 농도가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사실상 평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만큼 농도가 낮았다라고 한다는 부분은 침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니켈은 거의 남은 게 없었구나라고 하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즉 그 이유인즉슨 다음과 같을 거예요. NiOH2를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라고 하면 우리가 원래는 NiH2가 침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잘 녹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녹지 못하는데 녹게 되면 어쨌든 두 개 OH-로 해리가 될 거고요. 이렇게 해리가 되면서 우리가 녹긴 하긴 할 건데 이랬을 때 지금 보게 되면 토탈의 부피가 바로 40L와 40L 합쳐주기 때문에 토탈의 부피는 바로 80ml가 되면서 일단은 초기 농도들이 각각 절반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초기 농도가 우리한테는 먼저는 0.2몰 농도가 아닌 0.1몰 농도로 절반, OH-도 0.6몰 농도가 아닌 0.3몰 농도 절반으로 먼저 혼합이 되어 있었던 상태로부터 옆반응이 의사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로서는 옆반에 있다 완결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면 니켈이 다 소진되는 동안에 OH-는 그에 대해서 바로 2배만큼이 줄어들기 때문에 평상태에 도달했을 때 일종의 OH-는 공통이온으로 0.1몰 농도만큼이 남아있는 상태로 있었겠죠. 그러면서 다시 평상태에 도달을 했었고 그 농도가 니켈이 플러스의 농도가 10-13제곱 몰 농도로 평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위에 바로 전지전이 값으로부터 구하게 됐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태의 농도가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한테 바로 KSP라고 하게 되는 값은 얼마가 되겠니? 라고 하는 거냐면 KSP 값은 얼마예요? 10-13제곱에다가 곱하기 0.1에 개수가 2니까 제곱으로 작성해 줘야 되겠고요. 그럼 이 값은 바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제곱이 돼주겠죠. 14제곱이 아니겠고요. 따라서 우리가 바로 디귿번이 틀렸다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답은 니은 하나가 맞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소 좀 까다롭게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었지만 우리한테 왜 전지전이를 먼저 줬을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 실은 이렇게 전지전이를 주게 되는 것들을 원래는 우리가 보통 구한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걸 통해서?
바로 Q값을 통해서, 즉 그 전제를 구성하고 있는 수익성의 농도들을 가지고 우리는 전제된 값을 구하게 되기 마련인데, 반대로 준 거니까 이 농도값들 가지고 우리가 반응지수를 구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반응지수에 대한 값이 곧 바로 우리한테는 평상태에 도달했었던 농도값인 걸 얘기해주고 있었던 거니까, 그 농도값과 함께 우리가 침전하고 남아있었던 OH+의 농도를 활용하게 된다면 평상태 농도들을 활용하게 된 거니까 K스펠을 구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순차적으로 쫓아갈 수 있다면 이런 문제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쉽게 문제를 맞춰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16번의 답은 2번이었었고요. 우리는 이어서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코발트 착물에 대한 환원전이와 형성상수 그리고 정팔면체 장에서의 결정장 갈라짐을 나타낸 것이다. K1과 K2는 각각 코발트 아모니아 6개 3+와 코발트 아모니아 6개 2+ 착물의 형성상수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그림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파악을 해보자 라고 하고 있는데요. 갈라짐 에너지를 가지고 봤더니 위쪽에 있었던 우리가 코발트의 물이 6개 결합이 되어 있고 3+, 혹은 코발트의 물이 6개 결합이 되어 있고 2+를 보게 되면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완연히 작아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즉 똑같긴 하지만 산화 상태가 플러스 3보다는 플러스 2일 때가 갈라짐 에너지가 훨씬 더 작구나라고 한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결과는 마찬가지로 암모니아가 똑같이 결합이 되었을 때도 같은 결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산화 상태가 낮을수록, 즉 반대로 산화 상태가 높을수록 갈라짐 에너지가 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 다음같이 물이 리간드로 결합을 하고 있을 때하고 바로 암모니아가 리간드로 결합을 하고 있을 때를 가지고 보게 되면, 그러면 누가 더 강장 리간드로 작용한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었다라고 한 거였어요. 기본적으로 착물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산화 상태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도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의 차이를 비교를 할 수도 있겠고, 리간드의 세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비교가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적으로는 환원전이 값들이 또 있었던 거니까 이런 것들을 왜 줬을까라고 하는 건 문제를 좀 봐야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기업반에서는 코발트의 물이 6개 3+가 코발트의 암모니아 6개 3+보다도 강한 산화제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강한 산화제다라고 했던 표현, 즉 남을 산화시켜주는 능력이 큰 거냐라고 하는 거죠. 산화제라는 표현 자체가 남을 산화시켜주는 물질인 거잖아요. 그러면 남을 산화시켜주는 물질이 더 강한 거냐라고 얘기해주고 있었던 거니까 이 말과 같은 말은 바로 산화력을 비교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산화력이 누가 더 큰 거냐라고 하는 건데, 산화력이 크다라고 한다는 이 말과 같은 말은, 즉 남을 산화시켜주는 능력이 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환원을 잘해야지만 가능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바로 이 말은 나의 환원 전이값이 큰 게 맞는 거니? 라고 하는 걸 질문 준 거죠. 즉 환원 전이값이 누가 더 큰 거냐? 라고 하는 걸 질문 준 거니까 물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봤더니 얼마로 주어져 있었니? 라고 했냐면 위쪽의 그림에서 바로 1.82V로 주어져 있었죠. 그리고 암모니아에 해당되는 부분은 0.11V였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월등히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결합이 됐을 때가 되므로 보다 강한 산화제다라고 했으므로 이 말은 맞는 말이 되주겠고요. 니은번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디귿번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는데 니은번은 잠깐 건너뛰고 디귿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디귿번은 우리가 좀 친숙하죠. 왜냐면 물이 결합이 됐을 때의 반자기성이라고 한다면 암모니아 결합이 됐을 때도 반자기성이 되는 게 맞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같이 우리가 산화 상태가 3+예요. 그러면 디옵탈의 전자수는 일단 코발트가 9족이라서 산화 상태를 빼주게 되면 그럼 바로 디옵탈의 전자수는 6개가 되겠고, 반자기성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T2G의 전자가 6개, 이제는 전자가 없는 전자 배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라고 하는 것과 바로 암모니아 결합을 했을 때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를 보게 되면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어쨌든 더 크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어져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전자 배치가 다음과 같았던 건데 달라질 게 전혀 없는 거죠. 전자 배치는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똑같이 반자기성이 맞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디귿번도 맞겠고요. 결국 K1과 K2에 대한 비교가 될 건데요. 이걸 어떻게 비교해 주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바로 상태함수를 이용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평형상수도 있고 이너트 값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들과 다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델타 G너트예요. 델타 G너트라고 하는 것은 상태함수가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위에서 우리가 바로 1.82V 오른쪽으로 가게 될 때를 우리가 만약에 첫 번째 과정으로 델타 G너트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해당되는 것.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두 번째 델타 G너트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옆반으로 가는 게 되겠죠. 델타 G너트 3라고 얘기해 보고요. 그리고 거꾸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델타 G너트 4라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시작과 동시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그 값은 0이 되겠죠. 즉 이 네 가지를 다 더해주게 되면 그 값은 0이 된다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각각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과정은 바로 우리가 환원선의 값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동한 전자물수 1몰이고 1페롯 곱하기 1.8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평형상수로 작성이 되어 있었던 거니까 마이너스 우리가 RT 곱하기 ln K2로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역반이 되기 때문에 보를 반대로만 바꿔주면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해당되는 값은 마이너스 1 곱하기 1페롯 곱하기 마이너스 0.11이 돼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데이터 G 너트 4라고 했던 것은 역반이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마이너스 RT ln 평형상수 K1에 대해서 역반응이라고 하는 것으로 작성해 주면 되겠죠.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더한 값은 제로다라고 작성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다 더한 값은 제로가 될 건데 그 더한 값이 제로라고 했을 때 평형상수끼리 묶어놓은 것을 우리가 이항시켜서 쓰고 나머지들은 그대로 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따라서 다음 같은 관계로 써볼 수가 있을 거예요. 즉 마이너스 우리가 1페롯 곱하기 바로 1.82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1 곱하기 1페롯 곱하기 바로 0.11 음수값이 되겠죠. 이 음수값은 그러면 우변으로는 나머지를 넘겨주게 된 거니까요. 그러면 플러스 RT ln K2가 돼주겠고 마찬가지로 플러스 RT ln K1이 돼주겠죠. 물론 마이너스 1제곱이 돼주겠고요. 자, 그러면 RT ln K 안으로 같이 묶어서 쓸 수가 있을 텐데 그럼 RT 우리가 ln K1분의 K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해당되는 값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0보다 큰지 작은지 얘기할 수가 있죠. 왜냐면 좌변에는 우리가 1페럿과 1.8이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좌변은 음수값이었어요. 음수값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변도 0보다 작은 음수값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음수값으로 얘기한다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 되겠어요? K1분의 K2에 해당되는 이 비율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는 쉽게 대답이 가능해지겠지라고 하는 거죠. 색깔을 같게 놓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이 전체에 해당되는 비율이 바로 0보다 작은 음수값이다라고 하는 것은 좌변에 계산됐던 이 결과로부터 우리가 예측이 가능할 거고요. 나서 결과적으로는 이 바로 로그 함수 안에 들어있는 것이 얼마가 되어야 되겠니라고 하면 1보다 작아야지 가능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 말과 같은 말이 뭐가 될 거냐라고 하면 K1이 K2보다 크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돼주겠죠. 따라서 니은번은 맞다라고 풀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평형상수를 보통 비교로 물어보게 됐을 때 평형상수 비교를 각각에 해당되는 척화물이 누가 더 잘 만들어질 거냐 라고 하는 것으로 비교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명확하게 비교가 좀 어려워요. 둘 다 똑같이 6배의 척화물이고 리간드가 좀 더 강장 리간드로 바뀌고 이런 상황들은 직접적인 비교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태함수를 이용해 준다면 우리가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7번의 답은 모두가 다 맞는 거니까 기억님 디귿이 모두 맞는 7번이라고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해금속 이온 메탈 3가 양이온은 두 자리 리간드 에틸렌다민과 글라이신과 같은 각각 6배의 팔면체 착물 AB를 형성한다라고 주어져 있었고요. GLY라고 준 건 글라이신인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이 A하고 B라고 하는 각각의 착화물에 관련된 이해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인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기억법부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B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인 입체이성 지체를 가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입체이성 지체는 가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두 자리 리간드들로 결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광학이성 지체가 가능해요. 근데 광학이성 지체만 가능하냐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않죠. 좀 특이한 부분이 되긴 할 건데 그림으로 기억을 해두셔도 되겠고요. 한 번 정도는 꼭 그려가지고 복습을 하시면서는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암기를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약간 좀 독특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그 독특한 부분이라고 하는 게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같이 팔면체 구조를 이룬다라고 했던 거니까 팔면체 우리가 바로 앞뒤 양옆 위아래로 그려보자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배이원장 하나는 질소고요. 단 하나는 산소예요. 단 하나는 질소고요. 단 하나는 산소가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질소가 되고 단 하나는 산소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둘들은 각각이 우리가 바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두 자리 리간드예요. 둘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두 자리 리간드고요. 둘은 연결이 되어 있는 두 자리 리간드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것도 한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도 가능한 거잖아요. 또 다른 형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하나를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은 거 옆에다 하나를 제가 그냥 그대로 갖다 붙여놓은 건데요. 자, 보게 되면 중심 원자 기준에서
다음같이 질소산소, 질소산소, 질소산소 그대로 똑같이 배열이 오면 이거는 구별이 없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제가 이거를 자리를 뒤집어 가지고 다 지워버리면 안 되고 예, 자리를 뒤집어 가지고 질소산소 자리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질소산소가 아니라 산소 질소로 뒤집혀서만 결합이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차이점이 좀 보이는 거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질소들을 가지고 표시를 해보게 되면 질소가 다음과 같이 세 개가 서로 마치 하나의 면을 이루듯이 배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질소들끼리가 하나의 평면으로서 즉 좌우선의 배열을 가지면서도 결합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로 다른 기하 이성질체도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물론 각각에 해당되는 우리가 중심 금속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각각에 대해서는 결국 광이성체가 다 존재하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형태를 우리는 바로 기본적으로 페이셜 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오른쪽에 있는 형태를 우리는 흔히 메리디오널 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 B라고 했던 것은 다음같이 질소하고 산소라고 하는 배연자가 구별이 되다 보니까 쌍극자 모먼트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왼쪽에 쓰던 페이셜 폼에서는 당연히 산소 쪽으로 다 치우치게 되겠고요. 뒤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메리디얼 폼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질소들끼리가 서로 상쇄가 되고요. 산소들끼리가 상쇄가 된다 할지라도 그러면 바로 산소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질소들끼리가 바로 산소들끼리가 바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바로 면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 모두가 바로 쌍자 모먼트가 0이 돼주는 우리가 입체 이성 지체는 존재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기왕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A는 가능하긴 하겠죠. 자, 니은번선 A와 B는 모든 입체 이성 지체는 광합성을 갖고 있는 거니? 라고 했는데 왼쪽에 A는 사실 그려볼 필요는 없는 거죠. 없는 거지만 간단하게 표시만 그냥 가져가 보자라고 하는 걸 오른쪽에 그렸던 그림으로부터 살짝 카피해서 갖고 가보자 라고 한다면 배연자만 살짝 바꾸면 좀 그만인 거잖아요. 산소가 아닌 전부 다 질소로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은 없는 거니? 라고 하면 앞서처럼 기하성체는 따로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모든 형태들이 모두가 다 바로 두 자리 리간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시스러운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바로 기본적으로는 분자의 대칭면이 없기 때문에 광합성체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니은번에 대한 표현이었죠. 그래서 니은번은 맞다가 되겠고요. A, B는 각각 두 개의 입체 성체를 가질 거니라고 하는 건데 A는 그래서 두 개가 되는 건 맞는 말이 되겠죠. 광합성체만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데 페이셜로도 광학이 존재하겠고 메리디널로도 광학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B라고 하게 되면 두 개씩 합쳐줘가지고 우리가 토탈은 바로 4개의 입체 성체를 갖게 되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디귿번은 틀렸다라고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니은번 하나만 맞는 거니까 답은 2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면서도 만약에 처음 그려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그려보시고 아예 암기를 좀 당부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특히 누구에 대한 게? 바로 요 글라이신에 대한 게요. 아주 중요하다기보다는 두 자리를 갔는데 배연자 서로 달라요. 그게 좀 특징이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해두시는 게 훨씬 더 문제를 빠르고 편하게 풀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8번의 답은 니은번 2번이었고 우린 이어서 마지막 19번 문제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아이오딘산 칼륨을 이용하여 사이오항산 나트륨 용액의 정확한 농도를 결정하는 실험이다 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표준 용액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표준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관련된 반응식을 가서 봤더니 개수는 일단 다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실험 과정만 바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실험 과정에서는 가에서 순수한 KiO3 0.535g 즉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몰 그냥 2.5mm몰이라고 할게요. 측정하여 25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소량의 증류수로 녹인 후에 눈금까지 증류수를 채우고 잘 섞는다라고 했던 거니까 그럼 해당되는 농도를 일단은 우리가 먼저 제시해 줄 수가 있겠죠. 2.5mm몰을 우리가 바로 얼마의 부피가 되도록 녹여준 거니? 라고 하는 거냐면 250ml가 되도록 녹여준 거야 라고 했던 거니까 위아래 우리가 그대로 밀리 단위 지워주고 2.5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100분의 1인 거니까 0.01몰 정도가 되겠죠. 자, 이런 가해 용액 50ml를 정확하게 취해주겠다라고 했으니까 0.01몰 정도 곱하기 50이었다면 그럼 0.5mm몰이 돼주겠죠. 따라서 우리는 바로 KiO3 즉 iO3-를 얼마만큼 취해줄 거야 라고 하는 거냐면 50ml다 라고 했던 거니까 그 말은 바로 0.5mm몰을 취해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Ki 2g과 1몰 농도의 황산 10ml 굉장히 많이 넣어주고 있는 거죠. 과량으로 넣어주고 완전히 녹여준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과량으로 넣어준 거니까 다음같이 2g 그리고
양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던 것들은 다 과량인데 그럼 과량으로 넣어주게 된 거니까 역적정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표준용액, 즉 표준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적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적정 이런 것들은 딱히 사실은 떠오르진 않고요. 적어도 우리가 과량 넣어줬기 때문에 전부 다 반응을 해줘서 누가 만들어질 거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I3-가 얼마만큼 만들어지겠다. 0.5mm몰에 대해서 바로 개수배만큼 3배만큼 만들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 뷰레다가 사이오황산 나트륨 용액을 가지고 적정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양을. 그래서 황갈색의 용액이 옅은 노란색이 됐을 때 녹말 지착을 넣어주고 종말점까지 적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이 양을 적정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될 바로 S2O3 2-에 해당되는 몰수는 얼마가 필요했겠니라고 하면 개수비가 1대2였으니까 여기에 2배가 돼주겠죠. 2배가 돼주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한테는 바로 3mm몰만큼의 양이 들어갔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들어가게 된 부피가 바로 12.5ml였어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 사이황산 나트륨 용액의 농도를 X몰 농도라고 해보게 되면 곱하기 12.5ml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X값은 얼마니? 라고 하는 거냐면 그 농도는 바로 우리가 12.5로 3을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바로 12.5분의 3이다라고 해주면 되고요. 12.5면 얼마인가요? 12.5. 12.5. 그 위아래 3으로 그냥 나눈다? 3으로 약분이 좀 잘 안 될 것 같아서요. 위아래 2배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25분의 6이 될까요? 그럼 25분의 6. 예, 이러면 좀 쉽게 잘 보이겠네요. 25분의 6이 돼주겠고 위아래다가 4배를 해주게 되면 그러면 그럼 바로 0.24 몰농도가 돼주겠네요. 그렇죠? 100분의 24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이황산 나트륨의 농도를 구해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목적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 내용들은 살펴보면서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가에서는 KiO3 수용액의 농도가 0.01 몰농도가 맞았니? 이 말은 맞는 말이었죠. 2번에서는 나에서 Ki 대신에 NaI를 사용해도 상관없겠니?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포타슘 양이온이나 바로 우리가 소듐 양이온이나 100% 해리가 되면서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뭐 바꿔줘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1몰 농도 대신에 0.5몰 농도를 사용해도 실험 결과는 동일할 거냐? 네, 충분히 동일하죠. 왜냐하면 0.5몰 농도도 충분히 과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4번에서는 종말점에서 용액의 색깔은 무색으로 바뀔 거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맞겠냐라고 하면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적정을 통해서 누구를 바꿔줄 거야라고 하면 I3-가 바로 전부 다 반응을 해줘서 누구로 I-로 바뀌게 되는 걸 가지고 색깔이 변색되는 걸 볼 거예요. 그러니까 당량점에 도달하기 이전까지는 요오드가 있었기 때문에 녹말을 넣어주게 되면 그 덕분에 그 색깔은 바로 보라색으로 있다가 당량점에 도달하게 되면 무색이 돼주겠죠.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무색으로 바뀐다?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근데 농도가 0.12 몰농도라고요? 아니요, 이 말은 틀리죠. 이 말은 우리가 틀린 거죠. 구해줬던 게 0.24 몰농도. 따라서 우리가 답은 5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간단하게 농도를 우리가 그냥 알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즉 표준화 방법으로 다음에 어떤 걸 활용한 거니라고 하면 요오드와 녹말이라고 하는 지시약을 활용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19번의 답은 5번이었었고요. 뭐 그닥 실험 테크닉적으로 어려웠던 내용도 딱히 없었던 내용이었어요. 자, 이번 회차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시간은 좀 어떻게 걸렸을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도 있었고 시간이 다소 크게 걸리지 않는 문제들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다면 처음에 도입부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 건지 아니면 문제를 풀면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내가 시간이 많이 걸린 건지 혹은 실수가 생겨서 계산을 여러 번 반복을 하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본인이 약했던 부분이 뭐가 있었는지 개념이 약했던 건지 푸는 요령이 필요했던 건지 혹은 문제를 파악하는 혹은 자료 해석을 하는데 약점이 있었던 건지 이렇게 조목조목 여러분들이 항목을 좀 나눠가지고 분석을 해두시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메워가실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문제들보다도 반드시 기출문제를 가지고 다음의 과정을 수행하시길 좀 당부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문제들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게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현혹되셔가지고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험에서도 고득점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늘 시험 문제는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하셨던 교수님들의 그 성향에 맞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게 가장 필요하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합격하는 그 마지막까지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